목소리가 지금 씩씩하죠. 씩씩할 수밖에 없죠. 지금 현재 기준에서 유럽장의 흐름이 보란듯이 강세입니다. 뭐 어마어마한 강세를 띠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려하셨던 것, 걱정하셨던 것 대비해서는 상당 폭의 강세를 연출하고 있고요. 미국 쪽의 동향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강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장중에 모든 것이 다 그래요.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이거든요. 예?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된다 그랬어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 계좌가 시퍼러고 손실이 나고 막 어렵고 그랬을 때도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대처를 잘하면 시장을 제대로 읽고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이 부분을 제대로 알고 대처를 하신다면은 그렇다면은 전혀 시장 어렵지 않고 살아남는다는 표현 자체가 무색한 거고 무슨 살아남어 수익을 내야지. 예? 우리는 지금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수익이잖아요. 1월달 어마어마한 수익이잖아요. 10월 이후에 전기전자 업종 수익이잖아요. 수익이 목적이지. 맨날 하는 얘기가 어제 가입할 걸. 어제 가입할 걸. 그 얘기 맨날 했잖아요. 저도. 아니 우리는 안 힘들겠어? JHH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LG화학 버텨봅니다. 오늘 LG화학 한번 제대로 한번 또 달려봅시다. 눈에 보이는 것만 한번 믿어보자고요. 어제도 LG화학 짧게는 해드렸는데. 예? 아니 시황도 길게 할 내용이 없는 거야. 지금 그 박성규 TV에서 해놨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데일리 시황이죠. 매일매일 나와 있는 거. 미국장 17일 날 휴장 이후에 18일 날 폭락했습니다. 아니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 나오다가 주가 조정받은 걸 이거를 폭락이라고 해버리면 아니 시장을 어떻게 하려는 얘기야. 왜 여러분들 좋은 것만 기준 잡아서 여러분들 그냥 생각하는 것만 기준 잡아서 생각하시냐 이거지. 예?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윤정두한테 오셨으면은 좋은 거 배우려고 오셨잖아요. 아니 시장이 일봉장으로 폭락인데 왜 폭락이 아니냐고 그러냐. 윤정두 이평선을 안 넣어버리죠.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이 그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란 말이죠. 이동평균선이 이게 뭐가 중요해요? 기울기를 놓고 보는 부분이고 지금은 지표 자체가 이동평균선의 기울기를 보조지표로 활용해서 응용을 해서 볼 수 있는 뭐 MACD 오실레이터라든가 이런 게 다 있잖아요. 소나 모멘텀 차트라든가 그거는 보조지표의 의미를 가져간다 그랬죠. 기본적인 분석을 하고 나서 지금 기본적인 분석 좀 이따 금리 보실 텐데 다우지수가 지금 사상 최대치 1월달에 사상 최대치를 찍고 밀리는 이 흐름이 이게 조정이나 됩니까? 월봉 기준에 S&P 500 지수가 나스닥이요. 지금 조정폭이 굉장히 뭐 깊어져 있고 하락률이 뭐 아이고 2016년 이후에 200% 넘게 오른 2016년 이후에 이거 나스닥 이것도 내가 진짜 우리 직원분들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저점 대비해서 그런가? 아닌 것 같은데 15년 대비해서 오면은 맞나? 그럴 수 있겠다. 오케이. 무슨 얘기냐면은 15년 대비 종가 기준이면 뭐 그럴 수 있겠다. 왜냐하면 저점 대비해서는 244%인데 2015년 12월 종가를 기준으로 따지면 5,000포인트거든요. 5.7포인트. 그래서 200%가 지금 채 안 나오는 거야. 그럼 맞죠? 표가. 좀 이따 볼 거예요. 그 표를. 200% 오르고 10% 밀린 게 문제예요? 200% 오르고 10% 밀린 게 문제냐고. 그리고 우리 행복충전 배선학 선생님께서 그 2월 10일 날 접종 다 안 맞으신 분들도 강연에 참여하실 수 있냐 말씀 주셨는데 제가 또 까먹어서 회사로 전화해서 물어보시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그죠? 회사에 전화해서 물어보시는 게. 200% 이상 오르고 10% 빠진 게 이게 조정이냐는 거예요. 조정이죠. 근데 이게 뭐 패닉에 빠질 진짜 화끈냥 막그냥 다들 그냥 필라델피아 반도체수 마찬가지야. 970% 야, 2015년부터 땡겨볼까요? 2015년부터 500%대 폭등 랠리 나오고 나서 저거 고점 대비 8% 10%도 아니야. 8% 밀렸어. 눈물이 날라 그래 내가 이거 진짜. 독일이 그렇게 사상 최대치 찍고 그렇게까지 깨졌나요? 독일이? 일본이? 일본 보시면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일본이 이게 갭상승이에요. 캔들 보실 때 그냥 나 캔들 잘해. 거짓말 좀 하지 마세요. 이게 갭상승에 플러스 우리나라 월요일날 장 빠질 때에도 얘네가 플러스 1.6
0.16에서 0.74로 끝났고 어제 기준은요 1% 중반까지 올라서 1. 중반은 아니구나 1.26까지 올라갔어. 그리고 마이너스 0.27로 끝난 거예요. 마이너스 0.27. 미국 증시 개장 앞두고 미국의 선물이 갑자기 막 1%씩 밀리니까 그게 뭐라 그랬어요 제가. 미국의 선물이 1% 밀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루 휴장을 했기 때문에 고점 랠리를 하다가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 부분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거니 열리고 나서 봅시다. 근데 낙폭이 심화되더니 나스닥이 한 2% 빠졌었죠. 개장 초에. 그러더니 1.1%까지 돌렸어. 그럼 뭐야? 나와 있던 악재 내용은 악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내용이 나오지 않는 한. 그러고 나서 막판에 3%까지 밀렸다가 2.6으로 끝났단 말이에요. 응? 그죠? 2.6으로 3% 수준까지 밀렸다가. 근데 원체 변동성이 큰 쪽이야. 그 일본이 오늘 개파락이 1.16으로 시작했는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플러스까지 나왔다니까? 근데 일본이 낙폭이 심해지다 보니 미국의 선물이 강보합에 형성돼 있던 선물이 심야 시간이잖아요. 그걸 물어보시더라고. 아니 미국의 선물이면 미국 시장이 더 큰데 아시아 증시에 영향을 받나? 영향 받는다고. 미국 시장에 우리나라 시장이 열려 있을 때 미국이 심야 시간이기 때문에요. 기준을 잡을 수 있는 내용 자체가 없잖아요. 새벽에 무슨 일이 있겠어 그들이. 그러니까 아시아 쪽에서 뭔가 변동이 나오는데 거기에 누가? 일본이 아시아 쪽에서는 어찌됐건 선진 지수이다 보니까 그들의 움직임에 따라서는 선물의 변동성이 나온단 말이죠. 강보합이었던 게 마이너스였던 게 낙폭이 심해지니까 1% 수준까지. 그러다 보니까 국내 증시도 덩달아서 밀린 거예요. 그럼 악재가 뭐가 있느냐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잖아. 악재가 없네. 주변 증시 쫓아갔네. 미국이 사상 최대치 신고가 찍고 밀린 거니까 차익 실현 욕구일 뿐이네. 더 확대해서 가지 맙시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 근거를 하나씩 보여드린 거고 결국은요 3시에 일본장이 딱 끝났어. 3% 이상 빠지다가 2.8로 딱 끝났어. 그러니까 1%까지 내려갔던 미국 선물이요 0.66으로 낙폭이 급격히 축소화돼. 그러면서 우리도 바닥에서부터 2시 40분부터 조금씩이라도 들어 올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이닉스가 또 빨간불이야. 그러면서 LG이노텍도 고점이 조금씩 더 높아져. 그러면서 삼성전자 낙폭을 조금이나 줄여. 삼성전기도 조금이라도 줄여. LG전자 조금이라도 줄여. LG화학도 조금이라도 줄여.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시장 빠지고 난 죽겠는데 뭔 윤정도 헛소리요. 우리는 안 빠졌어. 난 우리 그 VIP 회원님들께 혼날 생각하고 말씀드릴 거야. 우린 뭘 빠졌어. LG화학 1월 대비 올랐어요. 1월 저점 대비 올랐어요. LG화학 시가총액 5위야 오늘도. 시장이 다 빠지면서 다른 애들 다 빠질 때 LG화학도 빠졌을 뿐이야. 제가 함부로 말씀드린다면. 고점에서 이번 고점을 또 잡으신 분들 계세요. 근데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보자 이거. LG화학이 뭐 좀 더 한번 봅시다. 아이고 순서대로 봐야 되니까. 자 그래서 결론은요. 시황 팍세서 했으니까 빨리 넘깁니다. 이건 다 데일리야. 문제 없어. 아무것도 내용도 없어. 그렇게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생각하실 내용이 없어요 여기는. 그리고 이거를 1월 6일에도 아니 어느 누가 우리 저 조난 말씀드린 게 그렇고 오늘 이제 설 선물 때문에 이렇게 여기 인사 전화도 오고 그 과정 속에서 오래간만에 암흑의 타사 전문가, 암흑의 전문가 연락 와서 아우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세요. 근데 여기 누구 계세요? 그래요?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삼성증권 지점장님 출신이세요. 그분께서 저를 너무너무 이뻐라 해주죠. 저보다 연세 많으셔. 근데 하늘같이 모셔. 농담이 아니라 윤정두를. 왜? 본인 지점장 하실 때 윤정두가 장난이 아니었거든. 그 제 도서를 가지고 또 제 그때 당시에 시황, 그때는 이제 시황이나 이런 게 흔치가 않았어요. 지금처럼 정보가 이렇게 막 무료로 막 제공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때는. 그걸 가지고 지점에서 돌려보시고 공부하시고 제 도서 갖다 공부하시고. 농담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께 무료로 드리고 있는 매집 관련된 그 ELW 도서부터 해서. 농담이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 12월 10일 날 그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12월 10일 날 오신 분 중에 필명은 얘기 안 할게요. 한 분께서 인사하다가 말씀해 주셨죠. 강남 쪽에서 PB센터에 계시는 증권사. 그래서 제 교육 자료를 죄송하지만 저희 직원들하고 돌려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조단위의
제가 기억을 잘못하고 있나? 하여간에 규모가 굉장히 큰 자산을 운영하시는 매니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광스럽지. 잘난 체 하는 거 잘난 체. 방송 나오는 분들 중에서 물론 한 시간을 통으로 드리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은 저렇게 금리면 금리 또 채권 수익률이 채권 수익 저거 갖고 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없죠. 한 명 있죠. 한 명 저쪽에 누구 돈 받고 시황 팔아먹는 사람. 곤양반도 윤정도한테 맨날 대표님 저 시황 자료 좀 주시면 안 돼. 그렇게 했었어요. 응? 그렇게. 결론적으로 오랜만에 말 나오기면 그 자랑 한번 하고 넘어갈까? 윤정도 누군지도 좀 아셔야 되고. 보여드려요? 2005년도에 교육자료 강연회 자료가 어떻게 돼 있는지 옛날 강연회 자료 다 갖고 있어 우리는. 이게 2005년 11월 달 강연회 자료예요. 이게 2005년 11월 달. 글씨 크게 해서 보실까요? 이게 67페이지야. 방송 원고를 모아서 강연회를 해요. 이게 67페이지야. 시장 1200포인트야. 제목이 뭐야? 1200포인트에 윤정도는 100포인트 이상 조정이 나올 경우에 대응 전략이에요. 100포인트 이상, 1200포인트 10% 조정이에요. 그렇게 조정도 깊게 나올 수 있다부터 해서 1200포인트인데 1500포인트 봅시다. 2005년도 11월인데 2005년도에 한국거래소 KLX에서 윤정도 초청 강연회 했을 때 다 이런 자료 갖고 나와서 되는 거예요. 이때는 이걸 어디서 퍼올 수가 없어요. 자료가 어디서 지금처럼 증권사에서 그 보고서 나오는 걸 막 무료로 막 포탈이 가져가고 그러질 못했어요. 포탈에서 그 신문 기사도 이렇게 제대로 못 갖다 쓸 때요. 분쟁이 좀 있었고. 어찌 됐건 이거 다 요즘엔 이런 거 가끔 있죠. 이때는 이런 것도 없었어. 옛날 과거 데이터가 어땠다. 그리고 또 국가별 자산운용 현황 이런 부분들. 왜냐하면 그때 뭐 시장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폭발적이었으니까 이런 거 주식형 펀드에 돈이 뭐 상상을 초월하게 유입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주식형 펀드에는 주식 편입 비중이 이런 거 잘 모르시죠? 주식 편입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는 저 편입 비중에 대해서 조금씩 늘려주기도 하고 줄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늘려주고 줄여준다는 게 아니라 저 비중이 예를 들어서 84% 이상 올라가면은 뭐 어떤 일정 범위의 제재를 받거나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야 비중 너무 높이 채운 거 아니야? 현금 비중 갖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예를 들면. 근데 이제 시장이 무너지거나 아니면 시장을 뭐 견인해야 될 경우에는 금융당국이 야 이거 뭐 한 94%까지 편입을 해도 되지 않겠어? 우리가 뭐 국가가 발전을 해야 되고 별의별 이때만 해도 그런 것도 가능했었단 말이에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주식형 펀드 스탁 잔고의 증가. 외국인들이 이때 얼마? 55조를 팝니다. 지금 뭐 외국인이 팔아서 주가가 못 가고 거짓말하지 말라 그래. 외국인들 55조 팔았어요. 근데 고 노무현 대통령도 코스닥 펀드 2005년도 7월인가에 가입을 합니다. 그 네이버 뒤지면 다 검색할 수 있어요. 8천만 원 가입했습니다. 4개월인가 지나고 나서 발표를 합니다. 25% 수익 났대. 전 국민이 난리가 난 거야. 중국처럼. 중국 계좌가 막 1억 개, 2억 개씩 막 터지고 그랬죠. 그것처럼 와 대통령이 코스닥 펀드 가입하셨는데 8개 8천만 원 가입했는데 4개월 만에 25% 수익 났대. 야 이거 우리도 해야 되는구나. 그래 미래에셋이 그때 날개를 달고 날아갔지. 저기 보이지도 않던 순위에도 없던 애가 대우증권을 먹을 정도로. 마케팅을 하는데 금융당국이 제재를 안 해요. 수익률 마케팅하는데 자 미래에셋 펀드 상품이 2년 동안 누적 수익이 230% 올랐습니다. 그거 수익률 광고 못하게 돼 있잖아. 막 돈이 몰리기 시작하는데 미래에셋만 돈이 들어가. 다른 데도 들어갔지만 미래에셋이 1위. 갑자기. 어찌됐건 이때 주식형 펀드 스탁 잔고가 2004년 10월 저점일 때 8조였어요. 8조. 지금 2005년 11월 달 강연의 자료에서 21조입니다. 이게 얼마까지 올라가요? 얼마까지 갑니까? 74조까지 올라갑니다. 74조. 2008년도 이 서울 강연에 있나? 여기에 있나? 주식형 펀드 수색 잔고가 78조까지 올라요. 78조. 74조. 여기 있나 모르겠네. 74조. 여기 있네. 빵 안 치죠, 윤정도는. 2008년도 증시 전망. 74조. 이때가 얼마? 어디 가서? 이때가 얼마요? 이게 뭐 대박 20조 좀 넘었죠.
2004년 12월 대비해서 100% 증가 뭐 해놓고 8조에서부터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74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외국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죽어라고 팔았지. 55조 팔았어. 55조 이게 55조 파는 거 요거 55조를 파는 거 55조. 근데 어떻게 됐어요? 시장은요. 폭등이지. LG 지금 폭등이잖아요. 55조를 팔았다고 외국인이. 한 달에 2조씩 팔았어요. 2조. 한 달에 2조. 응? 지금 무슨 뭐 말 같지도 않게 뭐 외국인이 팔았네 뭐 오늘은 뭐 기관이 사서 올랐네 대도 않는 소리들을. 그럼 외국인이 팔면 지수가 못 가고 외국인이 사면 지수가 갑니까? 기관이 팔면 지수가 못 가고? 아니라니까. 수급 논리 부분에 외국인 하나 기관 하나 개인 하나가 아니라 외국계 기관 투자자도 어마어마하게 인원이 많고 국내 기관 투자자도 어마어마하게 인원이 많고 그 범위에서 손바뀜의 흐름에 매도를 하더라도 어느 방향으로. 지금 LG화학이 계속 개인들의 물량을 뺏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폭락을 했죠. 한 명의 외국인이 아니라 여러 명의 외국인은 밑으로 집어 던지면서 팔았고, 집어 던지면서 파니까 받아주는 외국인은 밑에서 떨어지는 거 받았고. 이 당시에는요, 여러분들이 선구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 당시에는요, 정부가 정책을요, 부동산 831, 2005년 831 부동산 대책을 하기 전에 7월 달에 고 노무현 대통령도 코스타 펀드 8천만 원 가입했다. 이거를 만들어서 광풍을 만들었거든요. 주식형 펀드. 그렇게 되면서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요. 자, 미국이나 일본도 유럽도 아니 돈 있으면 전부 주식 사는데 이게 아무리 이건 투기 자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주식은 위험 자산, 투기 자산. 근데 왜 안 해요? 사학연금도 빨리 주식하세요. 사학연금도 주식하래. 그리고 국민연금의 주식 투자 비중이 늘어나요. 퇴직연금도 주식하세요. DC형, DB형 다. 하다못해 변액보험, 퇴출사업인 해외에서는 변액보험 퇴출사업입니다. 근데 그거를 활성화시켜줘. 그래가지고 이 이후에 한 5년인가 6년인가 지나고 나서 사회적인 문제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막 보도 그 채널에서 외국계를 막 뒤져봤더니 이 정신 나간 애들이 여기 보세요. 여기 써있죠. 이게 2005년도 11월 자료야. 보험료를 15에서 25%를 사업비로 빼버려요. 외국계 애들이 이거 변액보험 받아오시는 그때만 사람이 받아왔죠. 요즘처럼 온라인상으로 잘 안 하고. 그러면 막 사업비 25% 떼갖고 얘 막 한 10% 주고 지들이 한 15% 먹어버려. 그러니까 뭔가 가만히 있으려면 막 변액보험 가입을 시켜. 근데 이 변액보험의 문제는 뭐냐면 이때 당시에 10년 만기였어요. 10년 만기야. 중간에 해지를 하면은 환급액이 거의 안 나와버려. 이 정신 나간 것들이. 완전히 못돼 먹은 상품이죠. 환급금도 안 줘.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사업비가 이렇게 됐다고 그랬죠. 27%인가까지 나와. 사업비가. 뭐냐면 적립식으로 100만 원을 내잖아요. 응? 적립식으로 100만 원을 내잖아. 25% 띄고 75만 원을 주식에 돋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사기지. 근데 그거를 정부가 권했단 말이야. 그냥 펀드를 가입하면 돼. 내가 상품을 골라서. 적립식 변액보험의 의미는 뭐냐면, 자, 보험료를 일부 내요. 생명보험. 제 기억이 맞다면 이제 우리 후배 놈이 와갖고, 형님 하나만 들어주세요. 그때 당시에 50만 원짜리를 들어주면서, 야, 내가 용돈을 50만 원을 줄게. 야, 주식으로 먹고 사는 놈한테 주식, 이 변액보험 주식, 야, 얘네들이 더 잘해. 이거 어디서 증권사 임직원 교육을 들어가는 윤정도한테 지 50만 원 그 50만 원 중에 한 20% 10만 원 벌어먹기 위해서 눈이 뒤집힌 거지 이 녀석이. 응? 야, 변액보험 말이야 이런 거야. 너 네 주변에 팔지 마. 형이 용돈 줄게. 아, 형님 왜 그러세요? 하지 말아요. 하지 말아요. 막 이러면서 결국은 해달라고 또 징징대고. 결국은 해줬어. 그리고 한 1, 2년도 못 다니고 그만두더라고. 그래서 결국은 또 해지를 했죠. 돈도 못 거의 돌려받는 돈도 없어요. 초기에는 1, 2년 동안 뭐 돈도 못 받아. 그 보험 딱 보면은 생명보험 500만 원짜리 하나 딱 가입시켜 놓고 그거 돈 이빠이 뜯어. 그러고 나서 예를 들면 사업비가 높은 애들은 25% 내가 100만 원씩 매달 넣잖아요. 75만 원만 들어가는 거 돈이.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냐면 나중에 주식이 이렇게 주가가 오르다가 이렇게 깨졌잖아요. 시장이 박살났잖아요. 리먼 터지고 막 서프람 터지고. 그러면 적립식 넣는 사람들은 그냥 체념하는 식으로 계속 넣어요. 그러면 계속 돈을 넣었으면 이 밑에서 샀을 거 아니야.
그럼 시장이 돌렸죠. 이렇게 돌렸어. 여기까지 왔어. 여기까지. 예를 들어 농담하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왔어. 더 넘겼잖아요. 여기까지 왔어. 근데 가서 물어보니까 원금 회복이 안 돼 있어. 아니 어떻게 원금 회복이 안 돼 있어? 여기서부터 부어서 여기서도 계속 부었으면 평균이 여긴데 여기에서 지수가 이만큼인데 왜 원금 회복이 안 돼 있어? 25%씩 돈을 띄워버린 거야 이 녀석들이. 그게 세계적으로 변액보험은 사행사업이에요. 변액보험은 뭐냐면 그래서 결론은요. 이 보험사가 돈을 받아서 펀드에 의뢰를 맡기는 거예요. 어? 그러면 얘네 펀드는 그냥 운영 수수료만 받고 연결해 줬으니까 여기 일정 수수료 주고 끝이야. 운영만 해줘. 얼마에 대해서 100원 넣었을 때 75원에 대해서만 운영만 해주는 거야. 75원 갖고 내 원금이 되려면 얼마 30% 수익 내야 돼. 40% 수익 내야 돼. 40% 수익을 내야 돼요. 그잖아요. 40% 수익을 내야 돼. 얘네는 앉아서 25%씩 따박따박 먹고 있는 거야. 그런 사업이 사양 사업이었는데 그런 사업을 육성을 시켜준 거예요. 이 당시에. 근데 얘네만 그런 게 아니라 변액보험뿐만 아니라 4대 연기금이라고 표현하죠. 잘못된 거 사실 연기금이 아니고 기금이죠. 아니 연금. 연금과 기금이 한 70개가 넘게 있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연금과 기금이 있는데 4대 연금이라고 하잖아. 그중에 4대 연금에서도 국민연금이 다야. 근데 이제 국민연금하고 사학연금하고 뭐 다 해가지고 아니 니들도 해라. 하버드 대학도 돈 넣는데 니는 왜 안 넣니? 뭐 이렇게.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런 내용. 이게 2005년도 11월 달 강연에 방송 원고를 강연에 자료로. 요거 화면 기억하세요? 요걸 가지고 갖고 나가서 지금도 금리 인상에 대한 영향, 경제 정책 변화 이걸 여러분들께 교육을 해드리잖아. 그죠?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유가에 대해서 외환 보유액 증가에 대해서 외환 보유액 증가가 좋은 게 아니에요. IMF가 우리나라가 IMF 때 외환 잔고가 없어서 IMF 때 IMF를 당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동남아 외환 위기에 우리나라도 휩쓸려진 거죠. 세계의 외환 잔고 10위 안에 들어가는 지금 상황에서도 또 2007년 상황에서도 결국은 단기 외채도 다 못 갚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 야, 돈 빼야겠다. 한국에 돈 없는데 우리 좀 돈 보내야 되는데 한국에 돈 없는데 이거 나중에 빼려고 그러면은 한국 원화를 줄 수 있다. 야, 그럼 그거 어디다 쓰냐? 환전도 안 되는 거. 그래 난리가 나서 결국은 미국하고 통화수합이라는 걸 처음 하는 겁니다. 통화수합이란 단어는 있어도 통화수합이란 자체를 해본 적이 없던 거죠. 그러니까 2000년도 즈음인가요? 하여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전 서울시장이었을 때 그때 일본하고 통화수합하겠다. 이거 얘기만 했었고 진행이 안 됐었고요. 그 이후에 통화수합을 처음으로 우리나라가 하게 된 게 미국하고 2008년도 12월에 처음 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의 바닥이 됩니다. 외환 보유고 세계 10위 안에 들어온 국가가 통화수합을 안 하면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IMF, 제2의 IMF가 될 정도로. 그러니까 정치적인 논리를 따질 필요 없어요. IMF 때 정치 논리에 의해서 그때 당시에 뭐 김영삼 전 대통령이 정부가 뭐 잘못해서 에이 확 그냥 내 정치는 모르지만 100년 후에 평가를 받는다는 내용을 얼핏 들어서 알아. 100년 후 지나보면 그런 내용이 나올 거예요. 윤정도 한 얘기가. 영화도 있었죠. 국가부도의 날. 정부가 외환잔고가 없어서 그랬나? 미국의 투기자본들이 동남아 가서 장난치다가 거기서 박살나가지고 동남아 외환 위기가 전체적으로 온 거고 결국은 그때 당시 미국 증시 찾아보면요. 그렇게 크게 안 흔들려요. 선진 시장은. 동남아만 작살난 거예요. 우리나라 포함. 그러고 나서 2007년 서프라임, 2008년 리먼 터질 때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고 잔고 세계 10위 안에 들어온 우리나라도 원화 가치가 훼손이 된 거죠. 쓰레기가 됐잖아요. 지금도 자칫 잘못하면은 뭐 10위 안에 있어서 괜찮다 웃기죠. 다만 1,200원 갖고 호들갑도 얼마 안 된다는 얘기예요. 최소 1,300원 넘기고 1,400원 이렇게 진짜 난리가 났을 때 이건 뭔가 큰 문제가 된다.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가지고 무슨 뭐. 그래서 야당 쪽에서는요. 외환잔고가 10위 안에 들어와도 사실은 별 쓸모가 없는 거라고도 좀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야당이 반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2004년도에 1,140원 환율 방어하던 게 무너집니다. 왜? 통한증권 발행해가지고 그 이자 비용 나가는 게 상상을 초월해. 무슨 얘기냐면은
외환 잔고가 많으면 운영을 해야 돼요. 외환 잔고를 뭐 달러를 갖고 있을까? 달러? 어? 미국이 달러 찍어서 먹고 살아? 달러 갖고 있어야 돼? 아니라고. 미국의 채권을 사서 채권을 운영을 해야 되고, 또 미국 채권만 사나? 미국 눈치 보면서 유럽 채권도 좀 사고, 그걸 누가 운영할 거야? 월급도 줘야 되고, 여러 가지. 그 비용이 만만치가 않단 말이야. 조단이잖아, 2002년에만. 그러니까 야당은 야, 이거 인위적으로 이렇게 방어하지 마. 달러 사들여가지고 달러 강세 뛰게 하고 원화 약세 뛰게 해서 수출 잘 되게 해서 수출 잘했다고 뻥치지 마. 수입도 많이 증가했잖아. 경상수지 나아진 건 없잖아. 왜 거짓말해? 이렇게 하면서 2004년도 3월 3분기에 국정감사를 합니다. 그거를 애우고 있고 알고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몇 명 있냐고. 방송 나왔던 친구들 중에서도 없어요. 윤정도 이외에는. 오래간만에 이렇게 잘난 체 하는 이유가 윤정수 잘났으니까. 멘토의 역할이라는 게 여러분들을 제대로 유가 부분도 다 잡아드릴 거 좀 이따 간단하게라도. 이걸 제대로 다 알고 있어야 뭘 하는 거지. 뭘 알지도 못하면서 떠들어대냐 이거지.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저 어렸을 때 옥동자 막 이거 보면은 금리 이런 거 다 나오죠. 이거 방송 어디 채널 돌릴 때 이거 나와? 박승재 TV에 하루 종일 채널 돌리면 이거 나옵니까? 이 화면들이? 나와요? 그냥 나오면 그냥 윤정도부터 해서 대박 나셨죠. 오늘 같은 장도 상한가 끝내줬죠. 야, 제주도 땅 지들이 다 사야지 그러면은. 응? 성우테크로는 대성파인텍 시간에 상한가 제가 다 잡아드렸죠. 나 참나. 제주도 땅 좀 다 사자지. 결론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여기 광고 중에 또 들어왔네. 공사번방에 죄송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시장 상황 하나만 제대로 읽으시면 되는데 그 제대로 시장 상황 보는 것 자체가요 너무너무 웃기고 참 웃기는 게 나는 처음에는 걱정을 했어요. 이거 이렇게 많이 자세히 알려드리면 윤정도 뭐 먹고 사나. 왜? 한 번만 알려드리면 다 아실 것 같아서. 근데 또 제가 아무리 쉽게 설명해도 모르신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모르신다는 건 거짓말이고 윤정도에 대한 신뢰도가 없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윤정도는 이렇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이렇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일단 어찌됐건 LG화학이 빠져버렸어. 그러니까 옆집 갔더니 아니 LG화학이 물적분할이 악재고 LG화학이 이거 지주사 할인 요인 받으면 작살 날 텐데 그거 어디서 들은 거야?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분석해놓은 거 보고서 자기가 듣고 몰래 짓고 있냐 떠들어대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진짜 똘똘한 친구인지 안 똘똘한 친구인지도 모르고 그냥 떠들어대는 거 아니야. 근데 알고 보니까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은 올해 저점 대비 올라와 있어요. 시가총액 올해 저점 대비 5위로 올라와 있어. 5위로 올라와서 밀리지를 않아. 신뢰도가 없으니까 못 알아들으시는 게 아니라 안 믿으려고 그러는 거야. 내 종목이 떨어졌는데 시장이 박살났는데 윤정수 4천 간다 그러더니 야 4천 언제 가냐 2840인데 이러고 계시는 거야. 신뢰도가 없어. 비아냥거리는 건 있고. 아니 2842포인트면 뭐 얼마나 좋아. 박수치고 좋아하는 거지. 우리는 삼성전자가 이 지수 있을 때 10월 달에 7만 원 깨고 있었는데 지금 그래도 8만 원 근처에 있잖아요. 하이닉스가 10월 달에 이 지수까지 내려왔을 때 하이닉스가 9만 500원이었는데 지금 13만 원 근처에 있잖아요. 그러니 지금 지수가 밀려도 우리는 행복하단 말이에요. 심하게 표현하면은. 신고가 랠리 종목 뭐 DB하이텍, 주성엔지니어링 고점 대비 밀렸어도 행복해. 물론 변동성 종목에서 깨진 것도 무지 많아요. 뭐 고점 대비 뭐 40%씩 깨진 뭐 위메이드도 있어요. 그래서 비중 조절과 주력주의 기준을 설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 차트부터 봅시다. 이 기준이 뭐냐면요. 2003년 요거를 이제 우리 직원분한테 다시 한번 부탁을 해야 되는데 2003년 자 이거 하기 전에 출석 체크부터 한번 합시다. 출석 체크. 지금 출석 체크. 우리 캐치스탁 쪽 그러니까 JDI 파트너스 홈페이지 쪽으로 오셔야 된다. 오시는 것이 가장 유리하고 좋다라고 매번 말씀드리는데 이 직원분들 이제 내일 또 혼내줘야 돼. 어떻게 찾아오느냐? 모바일 PC 참여 동영상 보면 쉽게 배우고 이런 거 좀 뿌려드려야 되는데 그건 안 뿌려드리고. 자
오늘 그 동영상 교육 자료 드릴 거고요. 그리고 엄지척춤 눌러주세요. 12개가 뭐예요 지금. 이렇게 악을 쓰고 정신 나간처럼 악을 쓰고 해드리는데 왜? 시장 상황 나쁘지 않기 때문에 자신감 내시라고. 어? 그렇게 해서 엄지척춤 눌러주시고 자 채팅방에 교육 게임 한번 갑시다. LG로 갈까? 사랑해요 LG. LG 사랑해요 한번 갑시다. 사랑해요. 응? 오늘 LG 이노텍 좋았잖아요. LG전자 나쁘지 않았죠? 오늘 시장 대비해서 나쁘지 않았잖아요. LG와 무지하게 힘든데 제대로 이제 돌려야 되니까 사랑해요. 교육 게임도 좋고 사랑해요도 좋고 갑시다. 사랑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께 그 새로 오신 분들 기준에 동영상 자료 아까 그 텍스 저 도서 자료는 다 받으셨을 거고 동영상 자료를 여러분들께 드리기로 했으니까 그 동영상 자료를 능동적이신 분들 방에만 사랑해요 올려주신 분들 방에만 올려드릴 겁니다. 어떤 동영상이요? 이런 동영상. 응? 이게 2시간 되더라고. 요거 뿌려드리는 것만. 요거 다 동영상으로 차분히 다시 듣고 배우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배운 거, 또 어제 배운 거, 그죠? 희귀삼천 바닥형, 뭐 동일 접점형, 사다리 바닥형, 뭐 아주 그냥 뭐 많아. 이걸 다 파일을 다 13분, 15분으로 쪼개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텍스트 전략 자료. 사랑해요, 사랑해요. LG 날라갑시다. LG그룹이 전장사업 지금 활성화시키고 성장성이 부각되는 흐름 속에서 LG전자도 자기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 해소시키고 날라다녀야죠. 이거 다 이렇게 텍스트로 써놨잖아. 도서도 한 권 통으로 드려. 동영상도 드려. 누가 이렇게 드려. 이거 다 돈 받고 팔지. 내용도 검증도 안 된 거 돈 받고 사시느니. 사랑해요 갑시다. 사랑해요 얼른. 그렇게 해서 뭐 우리 VVIP 방에서도 올려주시고 또 어디야? 04번 방 오케이 사랑해요. 여기도 또 주린이 달리자 선생님이 하셨어. 다른 분들 영준 선생님도 계셨고 또 01번 방 01번 방에 사랑해요 올라왔고 요 방들만 다 드릴 거예요. 주린 열공 선생님도 우리 이데일리 방 하트도 좀 눌러주세요. 사람이 465명인데 하트가 무슨 108개 뿐이 없어. 동네 창피하게. 스페셜 방은 70개 뿐이 없고 유료 방도 여기는 1500명 방에 700개. 이건 뭐 700개 뿐이 없어. 1500명 방에 아우 이 동네 창피하네. 또 어느 방이에요? 없어요? 없어? 다들 주무시나? 이 큰일 난 거야 윤정두가. 옛날에는 무방하면은 몇백 명씩 들어오시다가 윤정두가 게을러져 갖고 방송 띄엄띄엄하니까 오케이. 유료방은 이제 저녁에 시끄러우니까 원래 다 갖고 계시니까 그냥 냅두고 다른 방 사랑해요를 올려주신 방에만 방금 보여드린 동영상을 이렇게 올려드리면 이게 이제 순차적으로 다 들어갈 겁니다. 여기 또 5번째 방도 5번째 방에 제가 안 들어가져 있나요? 5번 방에 윤정두가 5번 방에 없나 봐. 우리 5번 방에도 이렇게 넣어주셨는데 5번 방에도 사랑해요. 저희 직원 통해서 제가 지금 안 들어가져 있으니까 올려드리라고 할게요. 그렇죠. 사랑해요. 안 올라오면은 사랑해요 계속 하고 계시면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올려드린 방부터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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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 그룹주들 탄력 받아라. 요 기준입니다. 그래서 어찌 됐건 요 부분의 흐름들을 여러분들 걸로 다 만들어서 가져가셔야 돼요. 자,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영상은 다 올려드리고 있고 기준 찾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옆으로 빼놓을게요. 하트 좀 눌러주시고 유튜브에서도 하트 좀 눌러주시고. 자, 금리부터 들어갑니다. 간단하게 빨리빨리. 이건 이제 그 팍스에서 다 해드린 내용이니까 첫 번째 기준이 이겁니다. 일단은 2003년도 6월 25일 날 금리를 마지막 내리면서 얼마? 1%의 금리. 이게 이제
9.11 테러 이후에 내려왔던 마지막 이제 저점 금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004년도 6월 달에 요 위치가 2004년 6월이에요. 원래 이제 그거를 설정해 줘야 되는데 이제 직원분은 잘 모르시니까 연구원도 아니고 직원인데. 그러니까 2004년 6월부터 이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해서 2006년 6월까지 13번. 1년에 8번, 1년에 8번, 그리고 한 번 더. 6월 있고 그다음 6월까지니까. 그렇게 해서 17번을 올린 겁니다. 17번을 25bp 곱하기 17번. 그럼 얼마 되냐면 4.25%포인트가 됩니다. 그리고 원래 1%였잖아요. 그래서 5.25%포인트가 된 거예요. 저 6월 29일 날. 그러고 나서 2007년 9월 18일. 이거 하나만 좀 기억하시라니까. 2007년도 시작하자마자 서브프라임이 불거져요.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뭡니까? 서브프라임이 미국에서 불거진 서브프라임이 모기지론입니다. 주택담보대출. 그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에서 2008년 3월입니다. 2008년 3월에 제가 아마 서브프라임을 올려드린 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 이때 안 올려드렸나? 이때는 아직 불거져. 오케이 딱 걸려서 이게 언제? 2008년 3월 22일 서울강연이에요. 2008년. 근데 2007년도에 서브프라임 먼저 터지고 리먼 터지기 전에 윤정도가 올려드린 거로. 여러분 리먼 터지기 전입니다. 여러분 서브프라임입니다. 프라임이 1등급, 2등급이 알트웨이, 3등급이 서브프라임인데 그 서브프라임이 서민층의 신용등급이 낮으신 분들이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데 그 대출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줍니다. 레버리지를 어마어마하게 줘요. 예를 든다면 1억짜리 집을 500만 원에 살 수 있게 줘요. 500만 원에 1억짜리 집을 샀는데 옆집도 소문 듣고 산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얘도 사고 쟤도 사고 너도 사고 나도 사고 하니까 주택 가격이 올라버려요. 올라가지고 1,000원이 올라서 예를 들면 1,000원이 올라서 예를 들면 그래가지고 10%가 그래서 1억짜리가 1,000만 원이 오르니까 얼마 200%씩 나버렸죠. 파생에서의 마케팅을 그렇게 합니다. 1억짜리 집이 1,000만 원 오르면 10% 올랐다 안 해요. 여러분들이 분양 사무실에 가서 좀 부동산은 모르는데 예를 들면 1억짜리 집인데 청약 100만 원에 신청을 했더니 1억짜리 집인데 시세가 저쪽 밖에서는 예를 들어서 1억 5천이야. 1억 5천. 근데 내가 100만 원 갖고 딱 청약을 했는데 당첨이 됐어. 그러면 1억짜리가 1억 5천이니까 50% 수익이 난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계산 안 합니다. 파생에서는. 100만 원 넣었잖아 너. 100만 원 넣고 5천만 원 벌었잖아. 50배 수익 났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마케팅이 돼. 일반적으로 연세 있으신 분들은요. 연세 있으신 분들은 저도 제 세대도 그래요. 사실은. 지금이야 이제 좀 덜하지만 은행이나 이런 거는 관공서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일반 법인이 아니다. 그냥 뭐 라면 파는 농심이 아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들이 판매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공신력을 가진단 말이에요. 이거요. 이거 잘하면요. 50배 튕겨요. 그게 뭐예요? 예전에 키코 사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키코, 스노우볼 이런 거. 한 방에 죽어버리는 거. 파생. 그 파생이 그렇게 무서운 거야. 그래서 동남아 외환 위기도 파생의 문제가 터진 거고 미국의 리먼 브러스도 결국은 파생의 문제가 터진 겁니다. 그래서 이 파생의 기준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억짜리 집을 500만 원 주고 샀더니 이자 내서 융자 받아서 1,000만 원이 올라서 200% 수익이 나버린 거야.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야 200% 수익 난 거 내가 1,000만 원 가지고 맛있는 거 사 먹고 떡 사 먹고 뭐 돈 다 써버려야지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주식에서도 돈 딱 벌면 돈 버는 순간 어떻게 해? 적금 깨서 갖고 와서 돈 벌었는데 그럼 어떻게 해? 집 담보대출 받았고 사버려. 500만 원 투자해서 1,000만 원 벌어보니까 눈이 확 가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1,500만 원만 하면 그나마도 다행인데 다른 거 다 땡겨가지고 사버리는 거야. 그러니 그 거품이 어마어마해진 거죠. 그 어느 시점에는 이게 골마 터진 거야. 빚내서 막 집 사가지고 정점에 따라서 꺾이기 시작하니까 반대매매 나가기 시작하고 이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게 터진 게 서브프라임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이게 터지고 결론은 뭐예요? 2007년 9월에 금리를 내립니다. 0.5, 50bp를 내립니다. 급격히 금리를 올릴 땐 0.25, 25bp를 올렸는데 0.5를 내리지 않으면 수습이 안 될 정도로
이건 긴박한 상황이야. 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부양해야 될 정도로 1년 3개월 만에 그렇게 되면서 첫 금리가 딱 내려지죠. 9월 18일 날 글로벌 시장의 정점은 언제가 돼요? 10월이 정점이 됩니다. 보실까요? 글로벌 시장의 정점은요 10월이 됩니다. 2007년 리먼 브라더스 터지고가 아니라 2007년 10월에 정확히 다우지수가 14,000 찍고 끝. 딱 한 번만 아시면 되잖아. 2000년 이후에 금융사에 대해서 금리를 뭐 10번 올려서 100번 올려서 시기적인 부분에 있어서 횟수로 말고 한 번만 알려드리면 돼. 그럼 이거 한 번만 알면 여러분들이 평생을 안 잊어먹는단 말이야. 근데 잊어버려. 왜? 나하고 윤정도하고 신뢰도가 없거든. 즉 잘 보세요. 금리를 올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금리를 올리는 시절에 시장은 어떻게 됐겠어요? 단순한 경제적 논리로 금리를 올릴 만큼 경기가 좋아졌다야. 그게 기본적인 경제 논리입니다. 단 하나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감 때문에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그런 문제가 돼요. 왜? 그건 뭐냐면 경기가 안 좋은데 인플레이션 심할 때. 지금은요 경기가 안 좋아? 거짓말쟁이들. 자, 금리를 내릴 정도로 경기가 안 좋아. 어떻게 돼? 박살이지. 초전 박살. 그러면서 2008년도에 미국의 IB, 5대 IB 중에서 베어 스턴스가 망합니다. 리먼이 터지는 게 아니고 베어 스턴스가 2008년 초에 망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윤정두가 이미 방송에 갖고 나갑니다. 이 당시엔 이런 거 갖고 지금도 이거 갖고 나가면 휘둥그레지죠. 뭔 맨날 무슨 대선반이 때 시간의 상한가요? 이런 이상한 소리들만 하는 방송만 보다가 윤정두부터 떼찌떼찌 해야 되고 이런 표 갖고 나와서 서브프라임 이거 1시간, 2시간, 3시간 토론해봐. 미치는 거지. 모노라인 문제 불거지고 쌩 난리가 났어요. 이때 당시에. 이때 당시에. 채권 보증사 뭐 날라다니고 난리가 났어. 막 미국이 막 정부에 돈 뿌려대고 하는데도 안 돼. 결국은요. 무너졌잖아. 무너지면서 어떻게 돼요? 베어스턴스가 무너지고 5위가 IB. 그러니까 운영사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투자은행. 4위인 리먼 브라더스가 망하고 3위인 메릴린치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로 피인수되고 걔부터 살려준 거죠. 2위인 골드만삭스는 살아남고 1위인 모건 스탠리도 일단은 살아남고 그렇게 수습이 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1% 금리, 최저금리까지 내려도 안 돼. 수습이 안 돼. 그래 제로금리 수준까지 내려. 그래도 안 돼.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렸다 하는 버냉키 전 의장의 양적 완화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흐름을 봅시다. 그리고 나서 2015년 12월 16일 날 금리를 0.25%포인트 25bp를 올립니다. 그래서 0.5가 됩니다. 그리고 2018년까지 단계별로 금리를 올립니다. 미국만 올려요. 이 당시에 선진시장 중에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쪽이 영국이었어요. 사실은. 근데 영국이 금리를 기습적으로 유럽이 추가 양적 완화를 단행하다 보니까 미국은 금리를 올릴 걸로 진행을 했는데 유럽은 아니야. 뭐 이건 너무 이제 유럽 공동체가 많다 보니까 통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였는지 하여간에 우리는 그냥 양적 완화를 추가적으로 할래. 긴축을 못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이 열이 이빨 받은 거예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2015년 초에 금리를 올리려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뭐 결정을 하고 2015년 말이든 뭐 올리려고 했는데 유럽이 추가적인 긴축을 양적 완화를 해버리니까 영국이 열이 이빨 받은 거야. 그래 그 당시에 야당이 그 당시 야당이 보수였죠. 근데 정권을 잡습니다. 잡는데 고 김대중 대통령 정부 출범하기 전에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저는 중간평가를 받을게요. 이렇게 했는데 중간평가 결국 안 받죠. 마찬가지 영국에서 그걸 한 겁니다. 여러분 저를 총리로 뽑아주시면은 중간평가를 해서 우리가 유로를 탈퇴할지 여부를 결정 지읍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국민들이 그때 영국 국민들이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영화에서 보던 그런 런던이 아니에요. 세계적인 치안을 자랑하는 런던이
이건 무섭게 막 우리 이민자들이 막 오시고 집시들이 막 눈뜨기를 하고 학교 올라왔더니 집시들이 저기서 바이올린 연주하고 막 들어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를 뺏기고 그러니까 보수층이 난리가 난 거죠 이제. 야 이거 일자리 뺏기고 치안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고 나 두렵고 야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경기가 좋아서 그때 경기 좋았어요. 영국은 농담하는 게 아닙니다. 금리를 뭐 경기가 안 좋은데 올리나? 금리를 올릴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이거는 유럽 때문에 이것도 안 되고 에라 모르겠다. 야 중간선거 할게. 어떻게? 브렉시트가 그겁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2015년도에는 그렉시트가 있었죠. 그리스에서 배째라 모라토리엄 선언하고 야 장난쳐? 야 IMF가 돈 빌려준 거를 못 갚으니까 세계은행이 돈 빌려줘서 갚으라 그러고 또 돈 갚으라고 그냥 돈 빌려주겠냐고. 그거 주면서 이자도 상관없으니까 니들 알아서 쓰고 야 통신산업 내놔. 응? 야 전력사업 내놔. 수도사업 내놔. 갈기갈기 찢어먹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IMF 때도 그랬잖아요. 우리 외환은행 다 헐값에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에서 배째 막 난리가 났었죠. 젊은 총리 들어와서. 영국이 그거예요. 브렉시트가. 그렇게 해서 탈퇴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전 세계가 또 뭐 충격을 받나? 아니야. 거짓말하지 말라 그래. 저기 채널 돌리면 그런 양반 하나 있었지. 공개사가 하고. 제2의 뭐 IMF가 뭐 정신 나가지고 경험이 없으니까. 근데 결국은 그때 당시에도 한 가지만 보면 되는 거예요. 브렉시트 당시에 그렇다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된다라고 했을 때 달러의 약세 기조로 전환과 함께 엔화의 강세가 표출이 되죠. 안전자산 뭐 이렇게 표현하면서 엔화의 강세가 형성이 됩니다. 브렉시트 때 엔화의 강세가 일시적으로 살짝 강세를 쪘다가 끝. 왜? 아무것도 아니거든. 중간 선거해서 유럽 탈퇴할까? 그래 유럽 탈퇴한 거예요. 그래 그 수순을 수년에 걸쳐서 수순을. 근데 해외 토픽은 뭐라 나와? 젊은 애들 막 사진 동영상 찍으면서 제가 브렉시트가 뭔지를 모르고 선거했어요. 이건 무효예요. 다시 해야 돼요. 그건 지들이 원하는 답을 찍어서 뿌려댄 거고 영국의 세계 1위의 국가의 국민들이 그걸 몰라서 그렇게 찍었을까 봐. 어찌됐건 결론은 2015년도에 미국은 금리를 올립니다. 올리는 쪽이 이제 미국만 올리게 된 거예요. 결국은 영국도 결국은 그렇게 브렉시트 단행하고 이제 못 올리게 되고 그리고 유럽 쪽은 안 올렸고 뭐 당연히 일본도 못 올리고 있었고 우리도 이제 뭐 제한적이고 그럼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은 뭐라 그래요? 미국이 선진시장에 돈을 올리니까 긴축하고 그러면은 뭐 이머징 마켓에 돈이 빠지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돈 빠지네부터 해서 폭락이 오네. 아우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전 세계 폭등 내립니다 이때. 그리고 2018년 요 정점 찍고 나서 이제 시장은 금리가 이제 이렇게 정점 찍기 전부터 해서 조금 조정은 좀 나왔어요. 우리나라는 좀 과하게 나왔죠. 왜? 정정불안, 정치적인 정책적인 불확실성. 문재인 대통령 이제 출범하기 직전에 최순실 씨 뭐 이런 문제들 그렇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조정폭은 조금 더 변동성이 크게 나왔던 부분이 있죠. 자 여기까지 해서 한번 봅시다. 그럼 요게 여기까지란 말이에요. 2003년부터 해서 2007년까지의 폭등 랠리 그 이후에 리먼 원래는 서프라임입니다. 리먼 그러고 나서 2015년 이후에 금리 인상 그리고 금리 인하 급격히 낮춘 거는 코로나19 그죠? 그때 나스닥이 어떻게 됐을까? 지금 여러분들이 뭐예요? 아이고 금리를 인상하면은 어디서 그냥 여러분들 말고 방송 나오는 것들이 윤정도를 포함한 어디서 주워 들은 건 있어가지고 아이고 금리를 인상하는데 긴축이야. 아이고 저 기술주 조정이야. 지금 나스닥이 0.64% 강세다 야. 다우가 0.14 S&P 500 지수가 0.55예요. 아이고 긴축하니까 이 기술주들 성장주들 다 죽었어. 다 죽었을까? 에? 2015년 이후에 기술주가 다 죽었을까요? 하나, 둘, 셋, 띠용. 이거 나스닥을 땡겨서 보여드릴게요. 이거 안 보이시죠? 자, 나스닥 한번 봅시다. 나스닥의 기준에 2003년부터 2007년까지를 한번 봅시다. 아니 좀 윤정두가 누군지를 알아야 신뢰도가 가서 뭘 할 거 아니에요. 윤정두가 누군지 아이고 뭐 뼈다귀인지 뭔지 감자탕인지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2005년부터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랠리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옵니다. 랠리 아니야 이거는
이건 안 오른 거예요. 여기서 이만큼 오르다가 왜 빠졌어요? 이거 중국의 긴축. 중국이 갑자기 2000년대 들어서 경기가 좋아졌다고? 그 거짓말쟁이들. 중국은 90년대부터 경기가 허벌나게 좋아집니다. 그런데 이제 2000년도의 기준은 두 자릿수 성장이 가능하다. 근데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누구도 검증이 안 돼요. 공산국가라 만들어 지들이. 어찌됐건 두 자릿수 성장 가능하다. 그리고 중국이 이제 돈이 많아집니다. 사실상. 그렇게 되면서 세계의 원자재를 다 흡수해버려요. 막 블랙홀이야. 그렇게 되면서 뭐 경기가 좋아지는 거예요. 글로벌 시장도. 어찌됐건 그런 데서 긴축을 한다는 우려감이 있어서 절반 조정을 받고 금리 올리면서 폭등 랠리. 응? 고점에서 차익 실현 욕구. 그리고 추가적인 급등 나오다가 정확히 10월 달에 2007년 9월에 금리 인하를 단행하죠. 여기까지 금리 올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부터 금리를 내릴 정도로 경기를 부양해야 되잖아. 윤정도 뭐라 그랬어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 나오세요. 뻥이 아니라.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나오세요.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결론은요. 응? 결론은 어떻게 돼요? 결론은 저기서부터 금리를 인하하는 구간까지 초전박살이. 예? 그러나서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양적 완화 이후에 경기를 살리려고 양적 완화를 한 거지. 양적 완화 이후에 시장은 폭등 랠리인데 저 중에서 어디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화폐 가치의 훼손인 거예요. 이거는 2007년 이후에 2007년 그렇게 금리를 정점을 찍을 때 대비 시장이 더 갑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헛소리를 해요. 또 방송 나오는 친구들부터 해서 윤정두가 친구라고 해도 돼. 윤정두보다 다 후배니까. 농담이 아니라 이때 요만큼 올라가면 다들 악수고 난리 나는 거예요. 이거 거품이다. 이거 거품이다. 야 이번엔 다들 죽었어. 도망 나오라고. 윤정두 뭐라 그래? 정신 차려 이 친구야. 2007년도 대비해서 로그 차트로 보시면 상승률로 보는 거예요. 로그 차트는 하나, 둘, 셋, 띠용. 아까랑 다르죠. 뭐 어마어마하게 오른 것 같은데 오르긴 올랐지만 그렇게 어마어마한 기준이 되진 않아요.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은 화폐 가치가 어떻게 됐을까? 화폐의 가치가 말 그대로 휴지 쪼가리까지는 아니더라도 표현 자체가 화폐 가치가 휴지의 개념 이런 뭐 디플레이션이나 이런 개념의 기준을 떠나서 짜장면 500원에 먹던 짜장면이 뭐 1000원이 되고 이런 식의 개념이 되는 거죠. 퇴출될 종목은 퇴출이 됐고 살아남아있는 또 산업이 바뀌는 이번에는 농심 가격이 작년 6월인가 올렸잖아요. 라면 가격.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농심의 매출이 증가하겠지. 영업이익도 증가하겠지. 순이익도 증가하겠지. 근데 영업이익률은 크게 증가는 안 하겠죠. 그러면서 시가총액은 어떻게 돼? 당연히 올라오겠죠. 돈의 가치가 훼손된 만큼.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도 우리나라도 재난지원금 무지하게 뿌렸단 말이에요. 재난지원금을 안 뿌리더라도 당연히 뭐 인건비가 올라가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이제 최저임금이 올라갔단 말이죠. 왜? 화폐 가치가 훼손됐는데 내가 이 일당을 받고 이 시급을 받고 일을 할 수 없죠. 밖에 나가서 물가 올랐는데. 돈이 너무 많이 뿌려지다 보니까. 그럼 어떻게 해? 주식시장이라는 건요. 그 인플레이션 효과 부분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시장 대비 더 강하게 올라올 수 있는 산업이 어느 산업이 실질적으로 성장을 내줄지. 지금은 이제 무슨 SF만 찍는 게 아니라 IT가 진짜 현실을 갖고 가는 산업 혁명이죠.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코로나 시대의 그런 요인도 있지만 극장 그냥 뭐 넷플릭스 소비 패턴도 바뀌고 쇼핑 패턴도 바뀌고 그렇게 되면서 서버발 D램이 수요가 늘어나고 그러면서 반도체가 상상을 초월하는 화랑세를 누리게 되고 2015년부터 봅시다. 여기까지 2018년까지 금리를 올리는 시점에 시장이 붕괴가 되나요? 나스닥이에요. 다우지수가 아니라 나스닥. 금리를 올리는데 어떻게 돼요? 박살 나야지. 왜? 성장 주니까. 지금 논리가 그거 아니에요?
금리를 올리니까 박살나야 된다며. 왜? 성장주니까. 나스닥 죽어야 된다며. 멀쩡하네. 응? 장대음목 떨어. 오른 게 얼만데요? 오른 게. 응? 2016년부터만 따져도 금리를 처음 올린 2015년 12월부터 해서 그때만 따져도 금리를 내리면 죽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선제 조건을 금리를 내렸는데 학습 효과가 있잖아요. 금리를 내릴 정도로 경기가 약간 둔화됐다. 근데 이제 그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서 좀 금리를 심하게 좀 조절을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죠? 그리고 금리를 급격히 내려서 부양을 할 정도로 마지막에 이제 코로나19를 명분으로 해서 급격하게 내렸죠. 내리고 나서 부양책을 어마어마하게 쓰다 보니 역시나 뭐 속편하게 좋게 표현하면 유동성이고 나쁘게 표현하면 뭐예요? 화폐 가치 훼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뿌려졌는데 지수가 안 올라가고 배겨? 우리나라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에 거래대금 4조, 5조 미만인 날들이 많았어요. 코스닥도. 유가증권 시장 마지막 5조 미만인 날이 2020년 1월 2일이 마지막 5조 미만 거래대금이. 그리고 최고점 찍은 게 2021년 1월 11일 날 44조 4천억을 찍어버립니다. 44조 4천억. 상상을 초월하죠.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나스닥을 보시면서 그러니까 여태까지 지금 뭐예요? 시황을 아이고 너무 길게 했어 또. 아유 윤정도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죠? 마케팅하고 막 대박 나서 줘야 되는데 윤정도가 뭐 학승재 TV에서 어떻게 하면은 DB가 들어오는지 몰라서 안 할까? 그냥 철면피 깔고 나가서 오늘 뭐 대박 나서 몇 개만 쇼 한번 부리고 들어오면은 야 윤정도가 최고 잘하는 애인가 보다 이렇게 오시겠지? 자 결제하세요. 그럼 결제 주르륵 나오고 정상적인 것만 생각하시고요. 결론적으로 잘 보시면은 야 금리를 올리는데 윤정도 말만 들으면 되겠구나. 금리를 올리는 거니까 경기가 살아나는구나. 그럼 경기가 살아나는 거니까 당연히 주식시장이 좋아지겠구나. 일시적인 차익 실현 욕구가 터진다 할지라도 어떤 업종이 갈까? 실적이 되는 거. 실적되는 게 뭔데? IT. 그거 말고는 LG화학. 실적 상상을 초월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응? 결론적으로 요 금리 인상 시기와 금리 인하 시기에 나스닥 지수는 금리 인상 시기에도 강했고 금리를 급격히 인하할 만큼 서프라임 터지고 리먼 터질 때는 동반 조정이 나왔고 요번에 금리 인하할 때는 그 금리 정점도 높지도 않은 상태에서 적절한 부양책을 썼고 그럼 제일 중요한 부분은 지금 현재 기준에 요자락이죠. 요자락 2020년도에 금리를 결국은 그래서 내렸단 말이에요. 내렸어요. 2020년도에 바닥금리까지 다시. 그럼 이때에 코로나19 때문에 내렸는데 그러고 나서 폭등이 나오죠. 지표는 어땠느냐? 지표는 상상을 초월하게 좋죠. 지표가 일시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좀 부정적으로 형성이 됐던 부분이 있었는데 결국은 지표가 상상을 초월하게 좋아지면서 계속 원래 좋았고 돈을 막 뿌려댔으니까 돈이 또 경기를 살려낸 거죠. 그렇게 되면서 저 폭등 랠리가 나온 거예요. 지금 다시 이제는 다시 2015년처럼 또 2004년처럼 금리를 올린다 합니다. 그러면 금리를 올리는데 나스닥이 조정받습니까? 고전적인 논리, 고전의 논리. 금리를 올리면요. 뭐예요? 금리를 올리면 성장주가요. 하락해요. 왜? 금리를 올리면 성장주라는 거는요. 현재 실적이 안 나오는데 앞으로 나올 것이다를 기준을 잡아서 앞으로 나올 것이다 기준을 잡아서 높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죠. 근데 그 높은 수익을 뭐 상상을 초월하는 더블 내게 해주세요. 이건 아니에요. 사실은. 결론은요.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가만히 냅둬도
수익률이 안전자산에서 나오잖아요. 안전자산의 수익률이 나오게 된다? 투기자산에서 어떻게 돈을 뺀다는 얘기예요. 이머징 마켓에 환차익을 노리러 들어갔다? 그 환차익에 나오는 수수료 빼고 못 빼고 했더니 남는 돈보다 그냥 미국에서 채권에 넣어둔 수익률이,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채권 금리가 올라가서 저 수익률이 높아진다면 뭐 하려고 환차익 보러 막 들어와서 막 그럴 필요 없잖아. 그런 논리입니다. 그럼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거 똑같이 나스닥 보면 되는데, 국채 금리가 지금 1.89 올랐다 호들갑 떨고 쌩 난리들을 칩니다. 결론은요, 작년 1월이 아니라 작년 3월부터 해서 불거진 내용이었어요. 1.3부터 1.7, 1.6 갔을 때. 그리고 오히려 1.7을 넘기니까 시장은 그냥 랠리였어요. 아무것도 아니네라고. 그러면 이 차트라도 갖고 나와서 뭐 작년 대비해서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든가 조금 더 올랐어도 실질적으로는 월선 차트를 보면서 2003년도 13년도 버냉키 의장이 5월달에 13년 5월달에 테이퍼링 가능합니다. 그게 테이퍼링이라는 단어가 처음 쓰여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3%까지 올라옵니다. 수익률이. 지금 1.89죠. 또 2015년 12월 금리 올리고 나서 어떻게 채권 수익률 3%까지 올라와. 지금 1.89죠. 아니 뭐 어쨌다는 거야. 결국은 이때 결국은 어떻게 돼요? 2013년부터 14년 긴축할 때까지 테이퍼링 단어 나올 때 폭등이네. 채권 수익률 3%까지 갔는데 폭등이네. 아니 왜 뻥들을 치는데 그걸 믿어? 이렇게 조금만 공부하면은 나오는데 답이.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미국장이 좋은데 걱정했던 게 뭐냐니까요. 금리를 급하게 올린대요. 3월 달에 50bp 올릴 수도 있대요. 경기가 그만큼 좋아졌나, 뭐 자신감 있나 보죠. 물론 인플레이션이 급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올리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요? 그럼 뭐가 문제예요? 기술주가 성장주가 하락한데 성장주가 왜 빠지는 거야? 이유를 아세요? 몰라. 방송에 나오는 친구들이 이유도 몰라. 자기가. 방송 끝나고 중간에 나와서 얘기하다 보면 몰라. 지들끼리 끽끽대고 웃고, 야 근데 왜 빠지냐 이러고 앉아있어. 정신 나간 것들이. 방금 얘기했잖아요. 금리를 올리는데 성장주가 빠지는 이유는 위험 부담을 안고 갈 이유가 없다. 안전자산에서도 수익이 난다예요. 그럼 위험자산에 돈을 빼야 되는데, 그럼 그게 경제학 논리거든요. 그럼 위험자산에 돈을 뺐냐 이건 아니지. 금리를 올릴 정도로 경기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경기가 살아날 때 그 경기를 이끌어가는 업종이 뭐냐 했더니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SF 영화를 찍는 게 아니고 기술주가 폭등을 한다. 실적이 나와서. 그 내용입니다. 2015년 이후에 금리 올렸을 때 이때 채권 수익률 아까 보니까 어때요? 3%죠. 빠져요? 그럼 지금 뭐예요? 작년 3월 이후에 채권 수익률 막 1.8까지 올라갈 때 빠졌어요? 아니 불과 작년 일도 기억을 못하는데 방송 나와서 자 미국이요. 어제 조정을 받았죠. 오늘 아침 뉴스야. 3월 달에 급격하게 금리를 인상할 것 같아. 50bp. 그래 뭐 기술주 빠지는 나스닥 박살해. 나스닥 하지 마. 이제 끝났어. 그 얘기를 작년 3월 4월부터 계속 하던 얘기예요. 오늘 만에 하나라도 지금 시장이 나스닥이 가장 강합니다. 가장 강한 흐름인데 만에 하나라도 다시 꺾여서 마이너스로 끝났어요. 그럼 뭐예요? 지금까지 있던 악재는 일단 아니라는 거죠. 새로운 악재라는 거. 뭐 엄청난 악재가 나와서의 개념이 아니라 지금까지 어제까지 오늘 장중 내내 우리 장중 내내 노출돼 있던 큰일 났어요. 뭐 긴축에 이런 내용이 지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세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은 악재가 아니었다는 거야. 악재가 아니라는 거고. 그럼 결론적으로는 지금 만약에 다시 꺾여서 내려가면 그냥 차익 실현 요구인 거고 변동성이 이렇게도 나올 수 있겠구나의 개념으로 해석을 해야지. 보여드린 것처럼 금리 아무 문제 없어요. 폭등 내립니다. 채권 수익률 3%가 올라가도 폭등 내립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 또 볼까요? 원달러 환율 아까 말씀드렸죠. 원달러 환율이 말 그대로 속단편으로 이런 쓰레기 휴지가 될 때
우리의 자체적인 힘인가요? 이때 뭐 외환 잔고가 없어서 이랬다고 뻥치고 있어. 동남아 외환 위기였다니까요. 어? 그러고 나서 이때 이렇게 방어를 인위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 인위적으로 했던 부분을 당시의 야당 보수가 이렇게 하지 마. 국정감사한 이후에 이렇게 원화가 강세를 띱니다. 900원까지 내려와요. 이 과정 속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요? 방송 나오면은 엉엉엉엉엉 왜 우세요? 원화가 강세를 띄어갖고 아니 원화가 강세를 띈데 당신이 왜 울어? 아니 원화가 강세를 띄면은 저기 우리나라가 GDP의 70%가 수출인데 수출이 안 되면 경기가 안 좋아져. 어디서 애국심 마케팅 하는 사람들 농간에 놀아나서 저 때만 해도 인터넷이 이렇게까지 활성화되어 있는 게 아니죠. 시장이 빠졌어요. 저 때 그래갖고 수출주만 못 갔어. 나머지 다 갔어요. 수출주만 못 가고 아닌데 조선주가 인데 걔도 수출주인데 걔는 가격 경쟁력이에요? 가격 결정력이에요. 가격 결정력이죠. 가격을 경쟁하는 게 아니라 수출주는 가격을 결정을 합니다. 응? 조선주는 수출주가 아니라 조선주는 가격을 결정할 권한이 생겼어요. 그 당시에 유럽에서 원래 조선의 최강자였는데 예? 산업 그 생활이 좋아지고 하다 보니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일본으로 넘어갔던 거야. 그러니까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과 우리나라가 거의 뭐 쌍벽을 이루고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LNG 선박을 거의 뭐 독점 수주하면서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일본하고 쌍벽을 이루다가 우리가 조금 더 수주 금액 기준에서 올라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또 그 부분이 또 중국으로 많이 넘어갔어요. 어찌됐건 30년 만에 업황호조세로 인해서 물량이 달려서 지금의 해운 업체들처럼 뭐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배가 모자라서. 그런 것처럼 또 항만이 부족해서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처럼 저 당시는 가격 경쟁력이 아니라 결정력이 있었습니다. 누가? 조선주가. 그거 이외에는 수출주들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그걸 저기서 사? 어? 지금도 윤정도 만나면은 옛날 전문가 중에 살아남은 몇몇들이 말씀을 하세요. 아, 윤 대표님은 뭐 맨날 뭐 삼성전자로 먹고 살아. 야, 이 양반들아, 내가 무슨 삼성전자로 먹고 사나? 2003년 이후에 삼성전자 추천했으면 바보 윤정도지, 바보. 어? 달러가 900원 깨트리는 그런 장에 무슨 삼성전자를 추천하고 앉아있어. 지금은요. 달러가 1,000원을 내려와도 삼성전자를 사야지. 왜? 삼성전자는 가격 경쟁력이 아니라 지금은 뭐예요? 가격 결정력이 있다.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가격 결정력이 있다. 하이닉스 또한.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환율은요. 진짜 막 1,300원을 넘겨가지고 야 이거 원화 가치가 이거 왜 이렇게 훼손되지? 이거 뭐 문제 있는 거야? 우리나라 문제 아니라 글로벌 시장의 문제. 아니 막말로 우리나라의 원화가 세계 시장 외환잔고 10위 안에 들어오는 나라가 뭔지 알아요? 다? 참나. 세계 외환시장 외환시장 외환잔고 10위 안에 들어오는 거 뭐 무슨 나라는 다 미국하고 관계가 있는 미국 우상국들이지. 중국 세계 1위. 중국하고 미국하고 안 좋을 것 같아요? 정치 눌린 거고. 중국이 미국의 저가 상품들 수출해서 뭐 서로 무역 적자 규모가 미국이 커지고 뭐 미국은 채권을 찍어서 먹고 살기 때문에 적자나도 상관이 없어. 채권 찍어 돈을 뿌려버리니까. 그냥 물가를 잡아버리죠. 그러니까 수입품 저가에 뿌려버리고 하니까 일단 서민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돈을 버는 중국은 어떻게 해요? 뭐 비행기도 아주 좋은데 그런 거 말고 어떻게 미국 채권 사주잖아. 외환 보유고 1위가 중국이야. 뭐 중국이 무슨 뭐 중국이 국가적인 기술력으로 달러를 못 찍어? 아니 달러라도 가는 세상에 무슨 중국이 달러 그거 뭐 원판 만들어 못 찍겠어요? 그 개념이 아니잖아요. 달러를 찍어서 먹고 사는 개념이 아니고 뭐예요? 채권을 팔아서 미국 먹고 산단 말이야. 채권. 정확히 알고 계세요. 채권. 그 중국이 세계 외환 보유고 1위. 그다음 뭐 일본, 중동 국가에서는요. 미국하고 사이 좋은 사우디. 야 미국 먹고 살아 다 채권 사주잖아. 하다못해 스위스도 사줘. 하다못해 대만이 세계 외환 보유고 10위 안에 들어가. 대만. 중국 눈치 보고 국가로도 인정도 안 해주고 수교도 안 하잖아요. 대만이 10위 안에 들어가. 우리 안에 10위 안에 들어가는 게 우리나라가 들어가는 게 대수로운 게 아니에요.
왜? 여기서 뼈저리게 느끼셨잖아요. 미국의 서브프라임의 영향으로 썩어 문드러진 파생이 붕괴가 돼서 리먼, 베어스턴스가 망하고 메릴린치가 매각되는 그 흐름에 우리나라가 무슨 상관이죠? 지들의 부동산 문제인데. 근데 실질적으로 부동산 문제 아니라 파생의 문제죠. 파생 상품. 그렇게 되면서 문제는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가 휴지가 돼버린 거죠. 외환장고 있어도 단기 외채를 못 갚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사실은. 그래서 코로나19 때 일시적으로 1,300원 수준까지 올라온 거예요. 슬픈 현실인 거예요. 그죠? 결론은요. 이 1,300원 오면은 그때 긴장하시고 1,200원에서는 조금 긴장만 하시고 이걸 가지고 무슨 뭐 1,200원을 넘겨서 외국인이 아예 확 그냥 막 그냥 외국인의 기준에서는요. 이게 지금 정상이에요, 아니에요? 지금 환율이 1,200원이 그렇게 달가운 환율도 아니고 원화는요. 미국이 용인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원화는요. 예전만큼 이렇게 내려가고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라 원화는요. 미국이 용인을 해줘 우리가 적당한 그 채권을 사주고 하니까 그 미국하고 우리나라의 원달러 환율은 일본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일본과 달러의 변극이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엔화가 이때 약세, 이때 강세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엔화가 1달러를 주면 엔화를 얼마? 125엔을 줬는데 이때는요. 1달러를 주면은 엔화를 70엔뿐이 안 줘요. 그러면 이 당시에 이렇게 했을 때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달러가 무지한 약세를 띈 거죠. 달러가 엄청난 약세를 띈 거잖아요. 1달러 줘봐야 70엔뿐이 안 주니까 약세잖아요. 그럼 우리나라가 2007년부터 해가지고 뭐 달러 약세일 때 어마어마한 강세를 띄었나? 볼까요? 2007년부터 해서 달러가 약세를 띨 때 우리나라 원화 강세를 띄어서 원화 초선 박살났지? 그러나서 요 테두리에서 움직이는 거야. 협의된 가격인 거 사실. 달러와 우리나라의 원화의 일정 범위의 협의된 가격. 그러니까 아 형님 하고 모시고 사는 거야 우리도. 이왕이면 왜 중국에 붙지 미국으로 가 같은 동남아에서 보면 되고 이쪽에 딱 달아놓고 아유 뭐 복잡해. 결론은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요. 잘 보세요. 외국인이 뭐 달러가 뭐 원달러 환율이 올라서 외국인 뭐 팔고 아우 진짜 확 그냥 이번에 딱 한번 제대로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이해하셔야 돼. 설명 들으실 분들 1번. 아우 뭐 종목하고 마케팅하고 막 해야 되는데 응? 마케팅은 일절도 안 하고 이거를 하고 있으니 맨날 우리 직원분들한테 혼나지. 대표님 매출 언제 올릴 거예요? 1번 빨리 진짜 제대로 환율 외국인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외국인이 뭐 파네 사네 얘기 나오는데 그것 좀 해석 좀 해주세요. 저 환율하고 외국인 주식시장의 외국인 매수와 매도의 관계를 저것 좀 제대로 좀 설명해 주세요. 1번. 아우 목 아파. 1번. 안 그럼 나 막 마케팅하고 광고하고 그럴까? 마케팅하고 막 광고하고 그래요? 1번 빨리빨리 합시다. 꼭 보면 수익 내시고 능동적이신 분들이 1번 눌러요. 능동적이신 분들이. 하고 계신 분들은 안 돼. 1번. 아, 오케이 좋습니다. 1번. 오케이 좋습니다. 간단해요. 응? 원달러 환율이 올랐네 내렸네 그거 참 어렵죠. 방송 나오는 애들도 지들도 모르고 얘기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어려워요. 내 외환 딜러도 아니고. 그럼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화 가치가 훼손이 됐느냐 원화 가치가 인정을 받느냐 뭐 간단하잖아. 원화 가치가 훼손된 거죠. 원화 가치 인정을 받고. 그럼 잘 봅시다. 외국인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55조를 팔아요. 외국인들이 언제 55조를 팔았죠? 2003년 2005년부터 해서 이렇게 2005년부터 해서 2007년까지 왜 판다 그랬어요? 주식형 펀드 수택 잔고가 8조에서 74조로 올라오죠. 66조가 증가합니다. 이 66조가 돈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 주식 사주세요 하고 돈이 들어온 거잖아요. 근데 펀드 매니저가 똘똘해. 그래가지고 돈이 들어왔는데 이거 폭락 올까봐 안 샀어. 아까 나스닥 보니까 안 그래요? 나스닥 보니까 어때요 이거? 여기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나스닥 보니까
이건 정신이 나간 거야. 누가 봐도. 왜? 아니 2007년도 정점을 찍고 리먼 브러스로 쌩 난리가 나고 그런데 여기까지 올라오는 것도 이거는 정신 나갔다 그런 거예요. 솔직히 이게 누가 올라올 거라고 생각해. 리먼 터지고 이렇게 시장이 박살나고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돈의 힘이 엄청난 거죠. 돈을 너무 많이 뿌려대니까 유동성 랠리가 온 거고 좋게 표현하면 나쁘게 표현하면 화폐가치 훼손인 거죠. 그럼 여기까지 올라온 것도 감지덕지야. 그러니까 이렇게 깨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이거 폭락 올 거 알아. 기본 쪽 분석도 못해. 경제학 논리도 몰라. 기술적 분석도 못해. 결국 올라가면 올라갈 때마다 욕지거리라는 거야. 이거 오버슈팅이다. 너희 다 죽을 수 있다. 이건 아니지 않냐. 경기가 좋아진 건 없는데 화폐가치 훼손이라고. 화폐가치 훼손 수급 논리라고. 그리고 이제 떨어지면은 봤지. 니들 다 죽는다 이래. 또 봤지. 니들 다 죽는다 이래. 아니라고. 그러나서도 폭등이라고. 그죠? 여기에 여기 아까 얘기한 자리야. 여기. 이러고 나서도 또 폭등이라고. 여기 때 이렇게 딱 보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거 딱 빠지면 니들 다 죽었어가 되지. 근데 폭등이라고. 무슨 얘기냐면요. 자, 원달러 환율의 기준에서 지금 우리가 뭐 미국이나 우리나라는 똑같죠. 우리나라로 볼까요? 그럼 우리나라로. 우리나라의 유가증권 시장을 봅시다. 월봉의 기준에서. 자, 뭐 거래대금 필요 없으면 빼고. 이때부터 이때까지인데 우리나라에서 아까 그 주식형 펀드 수익 잔고가 언제부터 된다고 그랬어요? 2005년 7월부터 고 노무현 대통령도 코스닥 펀드 8천만 원 가입했다. 여기까지 66조 늡니다. 8조짜리가 66조. 상상을 초월하죠. 8조였는데 66조.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때 8조짜리 66조 올라오는데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나스닥이 이거 말이 되니? 어떻게 이렇게 올라올 수 있어? 또 우리나라가 잘 보세요. 펀드 매니저라는 건 딴 게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거 어떻게 올라올 수 있어? 그러니까 폭락하니까 거봐 아니야. 근데 계속 어찌됐건 조금씩이라도 올라가죠. 올라오죠. 그 부정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다라고. 근데 펀드 매니저가 예를 들어서 내 맘대로 이 정도 올라올 때 이 정도면 많이 올라간 거야. 돈이 들어와서 막 시장에 돈이 들어왔어. 이거 너무 많이 올랐어. 이거 사면 안 돼요. 이건 아닌 거예요. 그러다 더 올라가면 주식 사라고 돈 줬는데 안 사놓고 있다 더 올라가면 어떻게 법적인 책임을 질 거야. 예를 들어서 주식 사라고 이때도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주식형 펀드 그 거치형이 있고요. 목돈을 넣는 거. 그다음에 적립식이 있죠. 적립식이 있잖아요. 매달 돈 넣는 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넣었어 여기다가. 근데 돈을 넣었는데 좀 매니저가 똘똘하면 이놈의 새끼야. 떨어질 거 계산해가지고 이놈의 새끼야. 내가 돈을 줬어도 좀 적절히 잘 운영해야지. 아니야. 법적인 책임이 없어요. 주식 사놓으라고 돈을 줬기 때문에. 주식 사놓으라고 돈을 줬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사고 손절을 해요. 근데 환매를 안 해. 돈을 안 찾아가. 그럼 또 사. 기계적으로 손절을 하고 환매를 안 해. 돈을 안 찾아가. 그럼 여기서 또 사. 돈이 또 들어왔어. 그럼 여기서도 사. 계속 사. 기계적으로 사. 이해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외국인들 쪽의 입장에서는 주식형 펀드에 돈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주가가 견인될 때 글로벌 시장도 강했어요. 일단은. 그러니까 외국 입장에서 55조를 파는데 밑으로 집어 던집니까? 바보야? 냅두면 올라오는데 밑으로 집어 던져? 냅두면 올라오니까 위에서 파는 거야 그냥. 누가 사줘? 주식형 펀드가 그냥 돈 들어오면 무조건 사주는 거예요. 이게 어느 시점에 형성이 돼요? 금리가 계속 상향이 되고 경기가 진짜 막 정점에 달하고 미친 듯이 호황이 나올 때 지금이 그런 상황이야? 미친 듯이 호황이야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선구장고고 미리 직접 투자를 하잖아요. 어느 시점이 딱 되면은 간접 투자 상품에 돈이 무지하게 들어옵니다. 지금 직접 투자하시는데 간접 투자 상품에 돈이 들어와. 그럴 때가 이제 폭발적인 랠리가 나오고 그게 과열이 되면 정점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환율의 기준에서도 똑같습니다. 환율의 기준에서도. 지금 잘 보시면 이건 환율이고요. 시장에 예를 들어서 시장 상황은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이때 어떻게 됩니까? 환율이 강세, 워낙 강세를 띄었다고 시장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경기가 어마어마하게 좋았죠. 이렇게 올라갑니다. 시장이. 그러면 이때 이제 환율을 똑같이 보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55조를 팝니다. 첫 번째 이유가 왜 파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단순한 논리가 뭐냐면 시장에서 자꾸 단순한 사람들 얘기만 들어서 그래. 앞으로 두 번 다시 약속하세요. 어쩔 수 없이 중독이 돼 있어서, 좀 심하게 표현합니다. 중독이 돼 있어서 케이블 TV 경제방송을 보더라도 윤정수랑 약속하세요. 저기 나온 사람들 윤정수의 발끝 발톱만 치도 안 된다 생각하고 그냥 심심하니까 보시고 기억에 다 지워버리시란 말이야. 그 사람들 얘기 들어서 여러분들이 돈 벌으신 적 없어. 혼란만 와, 혼란만. 55조를 외국인들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시장에 폭등하는데 팔 때 팔았잖아요. 그러면 협소한 개념에서 우리나라 전체의 외환 자금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 그게 주식시장으로 다 들어왔다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전체 들어온 외환 시장에 들어온 전체 외국인 자금과 나가는 또 외국인 자금이 주식시장에만 들어온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부동산에도 갈 수 있고 다른 산업에도 갈 수 있고, 그죠? 주식시장에만 들어온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착각에 빠져. 외국인이 한 명이라고 생각해. 착각에 빠져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외국인들이 본국에 송환하기 위해서 55조를 팔았다 이거야. 그러면 외국인들이 주식시장에서 돈을 판 것이 외환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전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럴까요? 언제 팔았어요? 정확하게 2005년부터 여기죠.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외국인이 팝니다. 그때 주식형 펀드 수익 잔고 들어와서 주식시장이 이렇게 폭등이 나와요. 폭등이 나오는데 외국인이 바보에서 팝니까? 아니야, 기계적으로 파는 거야. 목표 주가가 와서 팔 수도 있고 뭐해서 팔 수도 있고 다 팔았어. 그러면 외국인이 55조를 팔았으면 환율이 어떻게 돼야 돼? 55조를 팔고 왜 팔았어? 본국에 돈 벌어내려고 팔았겠지. 예를 든다면 그럼 55조를 팔았으면 시장 논리가 그렇잖아요. 외국인이 많이 팔았어. 그럼 환율이 올라간다. 원화가 약세를 띈다. 55조를 팔아갖고 왜? 달러를 사서 가니까. 그럼 달러를 사서 갔으면 여기가 원화가 이렇게 강세를 띱니까? 달러를 사서 본국에 송환하는데 55조를 송환하는데 원화 강세를 띄어? 물론 조선주의 매출이 상상을 초월해서 외국 송환하는 걸 커버하고도 원화가 강세를 띄었다. 조선주들 결제 받으면 원화로 바꿔서 돈도 주고 해야 되니까 월급도 주고. 그러면 그게 뭐예요? 주식시장하고 상관없는 산업까지 포함해서의 외환시장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응? 마찬가지예요. 지금의 논리도 양방향에 다 있는 거예요. 어느 쪽도 잘됐다 잘못됐다 옳다 그러다가 아니고 잘 보세요. 자, 지금 1,200원입니다. 1,200원인데 외국인이 팔아서 외국인이 주식시장에 문제가 있어서 외국인이 팔아서 환율이 외국인이 팔아서 달러를 사니까 원화가 약세를 띈다?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됐냐고. 55조를 팔았는데 원화가 강세를 띄어. 아니 지금 얼마나 팔았는지 모르겠지만 55조는 안 팔았죠. 55조를 안 팔았는데 원화가 약세를 띄네. 55조를 안 팔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조를 팔았어. 외국인이 3조나 팔았기 때문에 달러 사서 송출하려고 달러를 사가지고 원화가 약세를 띈다.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 방송에서 헛소리를 해요. 헛소리잖아. 이때는 55조를 팔았는데도 워낙 강세잖아요. 근데 달러 예를 들어 주식시장에서 주식시장에만 돈이 있나? 부동산은 없고 채권에는 없고 상품에는 없어요. 근데 달러 예를 들어 3조를 팔았다고 쳐요. 3조를 팔았으니까 원화가 약세를 띈다. 그런 해석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사실.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던 상식을 지워버리고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이 주식을 팔아서 달러가 원화가 약세를 띈다? 왜? 주식시장에서 돈을 팔아서 달러를 사서 돈을 갖고 나가니까 달러는 강세를 띠고 원화는 약세를 띈다? 주식시장에서 돈을 많이 외국인이 많이 팔아서 그런다? 아우. 외국인이 주식시장에 주식을 더 팔 거니까 환율은 더 올라갈 거다? 와우. 자, 그러면 이렇게 따지는 거 어때요? 자, 보세요. 지금 현재 기준에서 원달러 환율이 더 오른다고 쳐요. 예를 들면
원달러 환율이 윤정도는 분명히 얘기했는데 1200원 넘기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달러 인덱스가 강세여가지고 진짜 좀 이따 달러 인덱스 보여드릴 거야. 달러가 강세를 떼서 원화가 막 올라가요. 그러지 않는다니까. 아까 보셨잖아요. 2007년부터 해서 어떻게 돼요? 달러 가치가 허벌나게 약세를 띄었죠. 엔화가 어마어마하게 강세를 띄었죠. 1달러에 125엔, 1달러를 주면은 엔화 125엔을 줬어. 근데 1달러를 주면 엔화를 75엔뿐이 안 줘. 그럼 엄청나게 달러가 휴지가 됐잖아요. 걔네는 휴지가 됐는데 우리는 휴지가 더 됐어. 그냥 무슨 휴지에 그러면 휴지 그냥 휴지 쓰레기뿐이 안 된 거야 저게. 예? 달러가 강세를 띠니까 이땐 약세를 띨 때인데도 약세를 띄었잖아. 근데 달러가 강세를 띠니까 원화가 약세를 띈다? 안 그런다니까. 제한적이에요. 달러 인덱스가 강세를 띈다는 건 엔화 대비 강세라는 얘기인 거고, 달러 인덱스가 강세를 띠는 게 유로화나 파운드화 대비해서 월등한 강세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렵나? 안 어려울 텐데. 달러가 강세를 띄어서 외국인이 주식을 팔아서 원화가 약세를 띈다든가 1200원 뭐 넘기고 있다든가, 혹은 달러가 막 초강세여서 우리나라 막 외환이 굉장히 위험스럽다,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그럼 그런 걸 떠나서 다 필요 없으니까 외국인이 그래서 사 안 사? 지금 환율이 이런데 외국인이 사 안 사? 자, 그럼 외국인이 사는지 안 사는지 결론을 내드릴게요. 자, 외국인의 입장에서는요, 예를 들어서 지금 윤정도가 1200원도 과도한 환율이라고 그랬죠. 그럼 역대 우리나라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환율이 이거예요. 1140원. 제가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이 1140원이라는 게 수출주를 위해서 방어를 해주는 요 시점에 1140원이에요. 솔직히 우리나라가 무지하게 좋아졌다며. 세계에서 위상도 높아졌다며. 근데 원화는 완전 개판이네. 수십 년이 지나도. 어찌됐건 좋아. 요 자락인데, 그럼 정상적인 환율이 예를 든다면 1100원대라고 합시다. 1100원 중반. 1100원 중반. 정상적인 환율이. 그럼 외국인들이 바보야? 1100원 중반까지 다시 오겠구나. 뭐 엔화가 강세를 띠든 뭐 달러가 강세를 띠든 뭐 하든 원화는 저렇게 움직여서 1100원 혹은 1100원 중반의 환율이 안정화가 될 것이다. 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외국인들이 어떻게 해요? 팔아요? 아니지. 주식시장에 돈이 들어온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주식시장에 돈이 들어온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안 맞다니까. 외환시장에서 주식만 사러 돈이 들어오고 채권만 사러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왜 외국인의 입장에서 봐봐요. 꼭 따진다고 한다면 1110원을 1100원으로 온다고 칠게. 그럼 지금 대비해서 뭐 예를 들어서 100원이라고 쳐. 1200원이라고 치고 1100원까지 와. 그러면 여러분들이 외국인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원화를 지금 사죠. 죽어라. 지금 막 사죠, 원화를. 에? 지금 1달러 주고 1200원을 딱 쥐고 있으면 한 달 있다가 1100원에 1달러 살 수 있어. 100원이 남네. 환차익이 발생하네. 그럼 어떻게 해요? 외국인들 입장에서 지금 원화를 사야 되는 입장이 됩니다. 원화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강세를 띠게죠. 다시. 얼마나? 1140원, 1100원까지. 그렇게 해서 외환시장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걸 굳이 주식시장까지 연결을 시키려면 지금 외국인들은 죽어라고 사야 돼. 왜? 지금 죽어라고 사면요, 1100원까지 오면은 주식이 좀 빠지더라도 환차익이 10%가 나버려. 이해되세요? 4000포인트를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화폐가치의 훼손인 거예요. 좋게 표현하면 유동성. 그리고 우리가 재작년 11월, 12월부터 작년 1월까지 시장이 40% 올랐습니다. 지금의 기준에서 시장 40% 오르면 4천인 거예요. 3개월 만에 40% 오르는데 왜 못 가? 1년 만에 더블도 나는 주식시장에서. 지수가. 만약에 환율이 계속 위로 갈 것 같다. 그럼 외국인이 계속 주식을 위로 갈 것 같기 때문에 계속 판다?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하실 건데요? 외국인이 환율이 1100원, 1350원까지 막 올라갈 것 같아서 외국인 입장에서 이거 냅두면 환차 손이 발생되니까 지금이라도 팔아서 빨리 나가겠다. 그러면 이제 달러를 막 사재끼니까 진짜 막 1350원도 올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야? 뭘 어떻게 하나?
이렇게 되면 주식시장 어때? 초전 박살이지. 주식만 박살나나 죽는 거지 다. 화폐 가치가 훼손이 되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아무런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은. 될 가능성이 있느냐?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거죠. 왜? 우리나라 정부나 중앙은행이 그걸 가만히 둬요? 그렇게까지 지금은 뭐 문제 있는 시대야 지금? 뭐 문제 있어요 지금 뭔가? 없잖아. 그럼 우리나라가 박살 나게끔 주변 시장에서 냅둬요? 미국이나 이런 데서 니들 한국 한번 죽어봐라 그냥 아주 그냥. 죽어봐 그냥 한번. 그렇게 해요? 그렇게 됐다가는 전체적으로 변동성이 다 확장된단 말이에요. 선진시장까지도. 야 한국이 차지하는 경제 미치는 글로벌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일부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오케이. 오늘은 무슨 뭐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바보짓거리만 하는 것 같아. 어떻게 따져보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는 종목일 수가 있는데 당장에 내일 당장에 종목일 수가 있는데 전체적인 시황을 이렇게 너무 길게 어제 오늘 막 계속 하다 보니 참 바보 같아요. 이 정도도. 장이 이런데 뭐 솔직히 뭐 매출이 있겠어요? 제한적이겠지? 그런데도 매출 낼 수 있는 방법은 정해져 있다면 악쓰면 되거든. 대박 나셨죠라고. 아니 또 대박 났고 LG노텍이나 뭐 이런 쪽에서 IT에서 또 미국장 지금 강세고 어찌됐고.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살아남으셔야 저도 살아남는 거고. 말장난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못 느끼시면은 어쩔 수 없어요. 신뢰도도 없고 그냥 옆집에 가서 말장난하면 그거 맞아 그냥 팔랑기 그냥 왔다 갔다. 그러다 보면 내 자산은 어느새 다 없어져 버리고 그러면은 아유 빠이빠이 난 주식하고 안 맞아. 그러지 마시고요. 조금 생각을 하고 움직이세요. 지금 뭐 미국 달러 인덱스가 굉장히 강한 모습으로 보여져서 또 강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뭐 강하면 뭔가 문제되나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긴축, 금리 인상 뭐 이런 거 포함해서. 아닙니다. 자기들이 또 적절하게 알아서 조절을 해요. 엔화하고의 기준 잡아서. 근데 월선 차트로 보시면 이래요. 100을 넘긴 적이 많아요. 멀쩡해 그래도. 시장이 깨졌나 100 넘긴다고? 지금 뭐 95분이 안 되는데. 시황은 무지하게 좋은 거예요. 경기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금리를 올릴 정도로의 경기 강세. 유가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유가도. 이것도 유가 설명하면 밑도 끝도 없는데 자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두바이 유긴 하지만 거의 비슷해요. 그 WTI나 100불 뭐 여기가 100불이라고 대충 잡고 여기 원래 이제 요 정도가 100불이 되겠죠. 2003년부터 여기까지 내리 폭등입니다. 내리 폭등입니다. 근데 아까 보신 것처럼 우리나라 증시로 따지면 512에서부터 2000포인트를 넘겨요. 근데 2007년도 9월 달에 금리를 인하하죠. 2007년 9월 달에 금리를 인하합니다. 요거는 이제 직접적으로 볼게요. WTI는 아니지만 두바이 유에 대해서. 자, 잘 보세요. 이때 당시에 이제 로그 차트로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무슨 얘기냐면은 7월이면은 언제요? 여기죠. 여기 7월까지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따져도 76불? 22불에서 76불은 어마어마하게 상상을 초월하게 올라온 거예요. 근데 저렇게 유가가 강하게 연출이 됐다고 해서 문제가 됐습니까? 문제된 거 없어요. 왜? 경기가 좋아지면서 당연히 수요와 공급의 논리에 의해서 수요가 증가하니까 경기가 좋아져서 석유화학 제품은 다 기초 소재잖아요. 그 기초 소재 부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거죠. 그렇게 돼서 저런 수요의 증가 때문에 가격 인상 부분이 나와서 글로벌 시장에 문제가 된 게 아니라 폭등 랠리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서 금리를 급격히 내리게 되죠. 2007년 9월에 금리를 내리게 되는데 바로 시장이 무너진 게 아니라 2008년도 이제 리먼 터지면서 무너지기 시작해요. 본격적으로 무너진 게 그때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주식 시장은 꺾이는데 얘는 왜 올라갈까를 고민해 보셔야 돼요.
주식시장은 꺾였는데 얘도 선물 시장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 보세요. 이 당시 기준에 금리를 내렸어. 이 당시 기준에. 그게 이제 1차적인 금리를 내린 거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그렇게 급격하게 하락되지는 않았는데 여기서 이만큼을 더 땡겨요. 굉장히 많이 땡긴 것 같잖아요. 근데 로그 차트로 보시면 그렇게까지 또 허벌나게 땡긴 건 아니에요. 로그 차트로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상승 랠리를 감안했을 때 추가적인 상승이 허벌나게 올라온 건 아닙니다. 사실은. 어찌됐든 요 자락은 마지막 금리 인상을 단행한 기준에 어떻게 돼요? 달러와의 가치가 약세를 띠겠죠. 인상이 아니라 인하. 저도 지금 정신이 없어 이제. 금리 인하를 단행하게 되면서 달러의 약세가 이제 형성이 됩니다. 그 약세는 좀 2008년도에는 어마어마한 약세로 형성이 됐죠. 그러니까 즉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기준은 금리 인상 시기 또 최고의 금리 도달돼 있고 아직까지는 경기의 부양을 펼치지 않은 그런 상태의 정상적인 경제 성장과 함께 올려진 유가의 폭등. 그렇게 해서 뭐 20달러 수준에서부터 76달러까지 올랐으니까 폭등. 그때는 괜찮습니다. 그 이후에 흐름은 금리 인하와 함께 어떤 거? 달러와 가치의 훼손. 1달러 주고 빵 하나를 사 먹을 수 있었는데 원유 1리터를 1달러에 팔자니 빵을 하나를 못 사 먹어. 달러 가치가 훼손돼서. 그러다 보니까 원유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그 논리였어요. 그리고 이제 오버슈팅 기준. 여기까지의 물량을 선물시장, 파생시장에서 오버슈팅 날리는 흐름의 기준. 그 다음은요. 직격탄이죠. 왜냐하면 얘는 기초소재이기 때문에 기초소재. 가장 산업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기초소재이기 때문에 경기가 둔화됐다라고 하는 순간 죽는 거예요. 얘는. 수요의 급감. 전체 글로벌 시장의 경기가 패닉에 빠지게 되면서 수요의 급감. 그러면서 폭락이 온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는 왜 올랐니가 되는 거죠. 여기서 왜 올랐니? 아까 얘기했잖아. 달러 가치의 훼손. 1달러에 125엔까지 받아왔는데 이제는 1달러에 75엔뿐이 못 받아. 달러가 급격히 훼손이 된 거예요. 그럼 중동에 있는 쪽 뭐 하여간에 뭐 상품 가격의 기준에 얘네들이 바보냐고. 달러 결제인데 모든 거는 기축통화가 달러니까. 달러 1리터에 1달러에 팔면은 빵을 못 사 먹는데 달러가 훼손돼서 그래서 여기서 달러 가치 훼손 때문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정확히 2013년 5월에 테이퍼링을 단행한다라고 얘기하고 14년도에 테이퍼링을 단행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테이퍼링을 단행하면서 유가가 폭락을 해요. 그러면 이때 경기가 둔화돼서 이렇게 폭락한 그 폭락이냐?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달러 가치의 급격한 강세입니다. 달러 가치의 급격한 강세. 예? 주식시장이 폭락하진 않았어요. 아까 보셨잖아요. 폭등 랠리 나왔잖아요. 달러 가치의 강세 때문에 원유 가격에 하락이 연출이 됐고 과도하다 싶어서 이제 가격 반발력이 나오다가 투매가 한번 연출이 된 거고 그 이후에는요 2015년 12월에 금리를 올리고 나서는요 금리를 올릴 만큼 경기가 살아났다. 그럼 기초소재가 오른다 그랬죠. 2016년부터 석유화학 업체들의 폭등 랠리 폭등 랠리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유가가 자연스러운 경기가 살아나면서 자연스러운 유가 강세가 나오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돈 받고 시황 파는 그 양반 정신 나가 경험이 없으니까 자꾸 뭐 브렉시트 때 뭐 제2의 IMF 헛소리를 하고 이때도 마찬가지 얘기를 해요. 기초 소재에 대한 제대로 된 지식이 없다 보니 경험이 없다 보니까 헛소리를 해요. 어떤 사람이 분석해 놓은 거 자기 거 그냥 떠들어댄단 말이야. 아니 기본적으로 경기가 살아나서 수요가 증가해 원자재 가격이 전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하면서 금리를 올릴 정도로 경기가 좋아지면서 기초 소재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랠리입니다. 그러다 2018년까지 금리 올렸던 거를 다시 제가 판단할 때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에서 이제 금리를 인위적으로 막 누르고 막 악을 쓰고 난리 났었죠. 야 파월의장, 내가 너 선임했는데 네가 내 말을 안 듣고 뭐 하는 거야. 아 금리를 내려야 될 거 아니야. 왜? 재선에 성공해야 되니까. 뿌려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자주권을 보장해 줘야 되는데, 어찌됐건 그렇게 되면서의 흐름,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흐름. 지금은요 다시 유가 강세를 띠죠. 그럼 결론은 뭐예요? 아무 문제가 없다니까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지금의 강세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일부 들어와 있어도 너무너무 좋은, 금리를 올릴 정도로 경기가 회복되면서의 수요에 의한 강세. 지금 정유화학 업체들의 강세 부분이 그냥 우연찮게 나오는 내용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럼 상품 가격, 응? CRB라고 있어요. CRB 차트라고. 그 상품 가격에 대한 인덱스인데, 응? 정상적인 강세 흐름은 나쁘지 않은 거다. 오히려 지금 어느 거는 나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와 고점 대비 뭐 14% 밀렸니 오른 건 왜 생각 안 합니까? 2015년 말 종가 대비해서 44.92%인데요. 독일이나 일본이나 우리나라를 비교했을 때 우리가 선반영이 되는 거예요. 조정이 우리가 제일 깊은 거예요. 선반영돼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12월 24일 날 같은 경우 보시면 우리가 가장 강했어요. 그 앞전부터. 그러던 게 전거래일 기준에 우리가 제일 약한 국가로 형성이 된 겁니다. 유럽, 일본, 우리나라를 포함했을 때. 비슷한 등락률이었잖아요. 보시면. 선반영돼 있다. 과매도 권역으로 인식이 돼 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전기전자 업종은 빠지질 않았다. 코스피 지수가 1월 달에 또 최근에 10월 이후에 저점 찍은 게 언제? 코스피 지수가 11월 30일 날 2822포인트를 찍습니다. 11월 30일 날. 11월 30일 날 지금 지수보다 더 밑에 11월 30일 날 지금 지수의 수준으로. 자 보실까요? 삼성전자 11월 30일 날 이후 또 10월 저점 찍고 이후 11월 30일이 어디 여기잖아요. 나 순간 깜짝 놀랐어. 12월 30일을 찍을 뻔했어. 아니 난 깜짝 놀랐어. 지수가 제자리에 와 있죠? 11월 30일 날 수준으로 지수가 깨져 내려와 있잖아요. 얘는요. 그러니까 이걸 종합지가 지수 같이 보시면 돼요. 얘는요. 지수가 이 자리까지 깨져 내려왔는데 얘가 깨졌어요. 얘는 수익이야 8%. SK하이닉스 11월 30일 날 대비해서 어떻게 돼 있어요? 11월 31일 날 대비 13% 올라와 있어요. 얘는. 지수는 지금 11월 31일 수준으로 와 있잖아요. 지금 12월 달에만 얼마 깨졌냐? 1월 달에만 삼성전자 다시 볼래요? 11월 말 거 말고 삼성전자의 1월 이후에 그러면서 시장 박살났는데 안 빠지죠. 삼성전기 볼까요? 11월 말 대비 시장 이렇게 깨져 있는데 얘는요. 11월 29일 대비 13% 올라와 있어. 그러니 좀 죄송스러운 표현으로 VVIP 회원이나 VIP 회원님들께서 시장이 이렇게 박살나는데도 원체 강하니까 시장 누릴 때 얘네들 못 갈까봐 실적 처리인데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LG전자 11만 5천 원까지 깨져 내려갔었는데 11만 5천 원 시장 2821 때 11만 5천 원 지금 얼마 올라 있는 거지? 19%인가요? 참나. 고점에서 좀 미끄러진 거 그렇게 힘들어요? LG이노텍 얼마예요? 1 대비 35%입니다. 35%입니다. 12월 2일 대비. 그러니 IT 위주로 가져갑시다라고 그 악을 쓴 윤정도의 전략만 따라오셨어도 디스플레이 요즘에 어렵죠. 어려운데도 11월 말 대비 15% 올라와 있는 거예요. 어려운데도. 나는 늦게 잡았어요. 진짜. 나는 고점에 잡았어요. 진짜 그러지 말자니까. 시장 대비해서 흐름을 보시라는 거예요. 결론은 시장 빠졌으니까 얘 빠진 거 앉았다. 그게 아니라 시장 대비 월등히 강하죠.
왜 강할지에 대해서. 돌릴 때는요 더 강하죠. 그렇게 되면. 자동차부터 볼까요? 자동차, 현대차. 그 수준, 시장 하락률 수준. 조금 힘겹지만 3% 강세 뭐 얼마 되도 않지만 그래도 시장 대비 그나마 시장 돌릴 때 충분히 돌릴 수 있다고 보고. 기아도. LG화학 같은 경우도 버거워요 지금. 근데 시장 대비 6.87% 장중 기준에 4%까지였는데 6.87%. 물론 11월 말 기준으로 따진다면은 더 빠져 있는 거지. 예? 그때 대비로. 근데 1월 달의 기준으로 잡으시면 1월 달에 개인 누적 수급 보실래요? 아니, 얘기했잖아요. 외국인 49%, 대주주 40%, 89%의 기간 물량 빼고 나면은 10%가 안 돼요. 개인들이 갖고 있는 게. 근데 그걸 또 뺏어갔어. 이게 한 1% 이상 뺏어간 거예요. 이번에 밀릴 때 수급 꼬인 게 하나도 없어. 마이크 고장이 아니라 애들이 파는 거 지금. 주가가 진짜 말 그대로 초전박살이 났는데 개인에게 떠넘겨진 자체가 없어요. 그럼 뭐냐? 뭐 흔들기 무슨 흔들기야. 외국인의 매도 부분. 지금 순매수 말고요. 매도. 이렇게 많아요. 기관들도. 또 매수 부분도 많아요. 매도의 매도 강도 대비 매수의 매수 강도를 크게 안 줬다는 거죠. 왜? 너나 나나 다 잘못된 오정보를 갖고 있으니까. 그냥 투매하니까. 기관과 외국인은요. 뭐 상품 만기된 상품도 있을 뿐더러 한번 정리해야 될 상품도 있을 뿐더러 뭐 그런 그 기준인가 보죠. 결론은요. 나쁘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세요. 실적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4조를 넘기는 실적. 자, 그러면 또 하나를 또 따져봅시다. LG화학의 1월 달의 기준만 뭐 어찌됐건 뭐 그 이전의 기준도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은요. 1월 3일 기준으로 볼까요? 1월 3일. 1월 3일 날 뭘 보려고 그러냐면요. LG화학의 시가총액 순위가 몇이었어요? 8위였습니다. 1월 3일 날 시가총액 순위가 8위였어요. 12월 말로 잡아볼까요? 12월 말. 여러분들이 가슴에 손 얹고 남의 종목이라고 말씀 함부로 하지 마시고 윤정도를 믿고 따라와야 되는 이유가 딴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시황 말씀드렸고 그럼 LG화학 보자 이거야. 왜 여러분들 마음대로 판단하냐고. 옆에서 그냥 하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 찌끄러 소리 들으러 가면서 여러분들 팔랑기잖아 팔랑기. 자 8이었잖아요. 12월 30일 날. 12월 마지막 거래일 날. 8이었어요. 지금 1월 달이죠. 1월 달 내내 기준에 뭐 11월 말 대비 더 빠졌네 만에 다 필요 없이 시가총액이 몇위? 5위입니다. 5위입니다. 저도 이거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하나를 더 볼까요? 그때 기준하고는 제가 좀 헷갈려요. 한번 보겠습니다. 3위까지도 올랐어요. 내 방송할 때 그죠? 일단은 한번 봅시다. 언제를 보냐면 11월 마지막 거래일 날 그때 시장이 바닥을 찍은 날이니까 1800 몇 포인트요? 1820포인트 때인가? 그죠? 1820포인트 11월 말일 날 자 봅시다. 11월 말일 날 시가총액이 LG화학이 6위였습니다. 11월 말일 날 LG화학의 시가총액이 6위였어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세요? 뭐 물적 분할에 뭐 어쩌고 저쩌고 다 좋아. 지수가 11월 30일이 최저점이었고 뭐 그 수준까지 오늘 밀렸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시가총액이 LG화학이 6위였습니다. 지금은요 5위입니다. 결론은요 그때보다 밀렸든 뭐를 했든 시장의 영향력 전체 시장의 영향력이 컸고 LG화학은 물적 분할이고 헛소리들을 옆에서 여러분들 말고 옆에서 엄한 소리를 해도 물적 분할 어쩌고 저쩌고 헛소리고 그게 뭐 나쁘고 뭐 그게 큰 문제가 되면 6위가 아니라 지금 얼마 돼 있어야 돼요? 10위 막 이렇게 내려가 있어야죠. 그러지 않나요? 오히려 시가총액이 올라왔어. 그럼 뭐예요?
얘기하고 있는 물적 분할이나 지주사 할인 요인이 그건 헛소리라는 거죠. 그렇게 많이 지금 고점 대비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5위라는 거예요. 순위가 올라와 있다는 거야. 다른 종목은 더 깨졌다는 거야.